스튜디오 세턴과 함께하는 느바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좀 뵌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이제 매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조금 바빠진 일정도 있고 또 두 분도 좀 바쁜 일정인 관계로 2주 만에 다시 모인 것 같은데 지난 2주 동안 NBA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그래도 두 분 근황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위원님은 거의 뭐 매주 어쨌든 느바비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고 계시지만 석주님은 이제 어쨌든 위클리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니까 석주님 근황 먼저 들어볼까요? 요즘에 좀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농구랑 관련된 일이 좀 많이 겹쳐 있기도 했고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준비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자부심 있어요. 지금 진짜 24시간이 모자라게 살고 있거든요. 선비인가요? 근데 집에 그러고 돌아오면 약간 괜시리 뿌듯해요. 아 오늘 열심히 살았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MBTI 있어서. 뭐예요 혹시 석준님? 저 ISTJ. I예요? 네, 이 진짜 같은데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학습받은 I죠. 이에 가까운 아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굳이 따지면 이제 E에 가까운 I인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이렇게 근황 얘기할 시간은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근황은 혹시 근황은? 어떠세요 요즘? 며칠 전에 느바비큐에 출연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MLBQ도 예전에 찍은 것도 맞아요. 출연했습니다. 그게 사실 여름에 찍었는데 그때 이제 오프 시즌에 올리자 했는데 또 이번 오프 시즌이 유독 MLB가 짧았던 게 WBC 막 대회가 있고 이래가지고 임박해서 올리긴 했는데 그거 위원님 반응이 괜찮았어요. NBA의 대표로서 MLB 판을 완전히 흔드신 것 같아가지고. 예, 다행히 MLB 측에서 저희를 공격을 많이 안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공격을 안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니 동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오타니가 고튼가요를 유일하게 물어보시는 지금 위원님이셔가지고. 아니 저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질투 나서 댓글 달았거든요 거기. 아, 빨리 진짜? 위클리 리뷰 찍으러 가셔야지. 근데 위원님 거기서도 행복해 하시던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여기 약간 이쪽 세 번째 자리가 제 옆자리가 보통 느바비큐나 이런 MLB 때 게스트 자리로 별로 편성을 많이 하는데 그쵸. 위원님 거기 가서 게스트를 하시니까 오히려 또 날아다니시는 약간 농구의 그런 게 부담을 있어요. 덜고. 알겠습니다. 두 분 뭐 근황 얘기 다 하셨으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 혹시 왕가 사는 남자 보셨어요?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안 보셨어요? 네,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이쪽 뭐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는 소신인데 역사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실화 기반이죠. 기반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각색도 있고 조금 약간 엄청난 값색이죠. 예. 사실 그게. 이게 제가 표현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역사를 다룬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전 2번을 봐가지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두 분 한번 여쭤봤. 두 분 당연히 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래도 왕가 사는 남자는 안 보셨지만 그래도 NBA는 보셨을 테니까 네 본격적인 위클리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알파벳 정순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 팀이 저희가 위클리 리뷰를 쉬는 동안 굉장히 핫한 팀으로 떠올랐어요. 왜 핫한 팀이 됐는지는 약간 이해가 가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애틀랜타 호크스 얘기를 위원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애틀랜타가 11연승을 달리다가 연승이 끊겼다가 다시 3연승을 달렸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전에 바로 조금 전에 보스턴 셀틱스에게 패하면서 동부 6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1연승 중에 대부분 상대가 거의 다 약체였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은 보스턴에게 역전패를 당했고요. 지금 6위 안에만 들면 플레이오프에 나가니까 이 정도면 뭐 만족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쿠민가 다시 쿠민가로 돌아왔죠. 원래 쿠민가 아니었나요? 오늘 경기 3점 넣었고요. 그 전까지 7경기에서 7.3점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넣었네요. 7.3점이면 해트트리크 이상은 기록한 거니까. 근데 골스에서보다 오히려 더 자리를 못 잡는 느낌도 물론 이제 부상으로 잘 못 나오기도 했지만 쿠민가 잘하면은 그쪽에 이제 애틀랜타 윙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오히려 더 기회를 못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석준님은 혹시 어떤 코멘트를? 일단 후반기 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강한 팀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틀랜타가 로스터를 관리하면서 승리도 쌓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애틀랜타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역시나 이제 볼을 돌리는 거라든지 어시스트와 관련된 수치들이 굉장히 높고 좋아요. 속공 득점도 1위, 잠재적 어시스트 상위권이고요. 패스를 받아서 득점한 것도 압도적으로 리그 1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팀에 있는 핸들러 내지는 공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생각하면 제일런 존슨, 니켈 알렉산더 워커, CJ 맥컬럼 정도가 다인데 이 선수들이 뭐 압도적으로 좋은 시야를 자랑하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최대한 선수 개개인이 받는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독이 시스템을 되게 잘 설정했다라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강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6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만나는 팀이 뉴욕 닉스예요. 그러니까 두 팀이 상성도 굉장히 다르고 이 팀의 강점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요걸 또 플레이오프에서 보는 재미가 만약에 성사된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일런 존슨 안심할 수 없는 게 지금 필라델피아하고 반경기 차예요. 7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일정이 보스턴과 한 번 더 남아 있고요. 클리블랜드와 2번 남아 있습니다. 마이애미와 남아 있고 올랜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순위권 경쟁 팀들과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세크라멘토 뭐 이런 팀들과 경기도 남아 있지만은 나머지 일정은 다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뭐 브루클린하고 세크라멘토를 못 잡으면은 나머지 경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을 못하는 상대들과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정이 그래도 수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뭐 애틀랜타 호크스는 올 시즌 대권을 노릴 만한 팀은 원래 아니었고 사실은 가장 큰 전력이 이탈한 시즌이기 때문에 근데 빠르게 지금 제일런 존슨이 또 MVP 레더에도 좀 이름을 올릴 정도로 트레이 형의 어쨌든 빈자리가 당연히 있어야 정상인데 그거를 그냥 반 시즌 만에 바로 지워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120% 만족할 만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올해 듭니다. 데리고 온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지금 최근 굉장히 잘해요. 지금 최근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거의 평균 23.3점 정도 넣고 있고요. 야투 성공률도 엄청납니다. 지금 3점 성공률이 50.6%, 자유투도 96%, 그 TS 퍼센트가 74예요.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영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랜타 농구는 어쨌든 다음 시즌에 더 완성될 거기 때문에 뭐 아직 응원할 만한 팀을 못 고르신 뉴비분이 있다면 애틀랜타 호크스로 이렇게 약간 본인의 응원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승을 한 지 오래된 팀이고 우승을 할 수 있을 뭐 조만간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천 안 하겠습니다. 뭐 우승팀만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응원한 팀이 우승하길 바라잖아요. 맞아. 그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애틀랜타 얘기는 저희 거의 안 한 것 같아서 애틀랜타도 사실 스포츠 도시 아닌가요? 왜냐면 예전에 MLB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엄청난 진짜 뉴욕 양키스 아마 4연패를 막은 팀으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네. 그때 뭐 그렉 매덕스, 존 스몰츠, 탐 글래빈 뭐 엄청난 투수들이 있었고 타자들도 괜찮은 뭐 데이비 저스티스라든가 뭐 치퍼 존스, 뭐 앤드류 존스 괜찮았거든요.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구단주가 애틀랜타 호크스랑 같았었어요. 테드 터너라고 해서 CNN 창립자였어요. 근데 CNN이 안 되고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파산하고 팔아버렸거든요. 예. 애틀랜타 호크스도 그 다음에 약간 좀 주춤하기도 했었고, 예. 지금 애틀랜타 그 브레이브스도 역시 90년대 영광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예. 몇몇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애틀랜타는 뭔가 좀 한 끗 차이로 항상 좀 전력 못 보여주는데 작은 도시 아닌가요, 굉장히 애틀랜타가? 애틀랜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예, 남부에서는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고요. 뭐 산업도 CNN 본사 있고, 뭐 코카콜라 본사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고 무시 못할 만한 시장이죠. 예. 그 옛날에 유명했던 팝송 중에 하바나라는 노래 있잖아요. 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한 소절 혹시 가능해요? 네네네. 그 하바나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그는 나를 다시 애틀랜타로 데려가려고 했어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로 애틀랜타는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잘 발달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 결혼했어의 크라운 제이씨가 A 타운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수식어로 굉장히 거기 출신일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그 80년대쯤에 LA 폭동이 났잖아요. 그래서 한인타운이 완전 초토화가 됐는데 그래서 애틀랜타 쪽으로 많이 맞아요. 가셔서 한인타운이 그쪽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애틀랜타 도시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긴 하지만 다음 시즌 한번 또 지켜보면 트레이 형이 완전히 없는 애틀랜타의 모습은 어떨지 좀 지켜보면 좋고 또 코멘트 추가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래요? 저는 영의 빈자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이 없을 때도 이 팀은 자기 장점을 계속 유지했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시즌 초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영이 있으나 마나 이 팀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될 거는 다음 시즌에 어떤 선수를 보강 포인트로 데려오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윙 내지는 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 딱 간을 보겠죠. 플레이오프를 딱 치러보고 우리 팀의 약점이 여기구나라고 파악을 한 뒤에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하신 게 원래 AD를 노렸었잖아요. 애틀랜타가 그쵸, 그쵸. 굉장히 강력하게 링크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요 로스터를 중심으로 조금 더 보강할 애틀랜타의 전력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기대해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보스턴 셀틱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이제 녹화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슈퍼미 이상해진 선수가 하나 있다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일단 테이텀의 복귀 후 야투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순화해서 얘기한 거고 원래 테이텀에 슈퍼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테이텀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뻣뻣한 슈퍼미 슈퍼 있어요. 좋은 편은 네.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위로 이렇게 투석기처럼 올리듯이 쭉 뻗는 슈퍼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어요. 그 연습 트레이닝 경기도 보고 했는데 슛을 약간 밀어서 앞쪽으로 미는 것처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보니까 전형적인 하체인 못 받을 때 그 던지는 슈퍼미라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테이텀이 복귀 후에 이 슈퍼미 유지할지는 모르겠는데 팀 성적과 별개로 테이텀의 개인의 퍼포먼스는 예상했던 대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스턴 얘기 좀 총론적으로 좀 위원님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예요. 굉장히 좋고요. 그 미리 보는 파이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OKC전에서 119대 109로 이겼습니다. OKC가 부상자리 다 돌았거든요. 제일런 윌리엄스라든가 하텐슈타인 뭐 다 들어왔는데도 10점 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에 지금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테이텀이 복귀한 이후에 뭐 성승세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원래도 지금 워낙 기세가 좋습니다. 테이텀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이 필드골이 47.4%예요. 그러니까 외곽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일시적이냐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부상 때문인 음. 것이냐 슬럼프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그 부상 여파라고 보는 게 결정적인 게 자유투 성공률이 커리어 하이입니다. 자유투는 그러니까 서서 그냥 아무 부상 없이 던지는 거는 잘 넣고 있는데 문제는 그 수비가 붙였을 때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그 부상에 아직 여파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겠죠.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뭔가 완전히 준비가 됐다라는 오케이 사인을 받고 온 선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빠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 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느바비큐 테이텀 복귀했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이 선수의 복귀를 하기 전에 스크리미지라든지 연습 경기라든지 내부 기자들이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슈팅 퍼포먼스와 3점 슛 연습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차이점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관계자들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는 거죠. 현실적으로 경기에 들어가서 더블팀 내지는 트리플팀 혹은 내가 공을 갖고 상대를 마주했을 때의 압박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테이텀의 확실히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옆에 있는 제일런 브라운의 퍼포먼스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보스턴이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웃겼던 장면이 그 위원님이 OKC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4쿼터 막판에 이제 브라운이 쉐이를 상대로 이제 거울 치료를 해줬죠. 약간 진짜 쉐이가 자유투를 뜯는 그 방법으로 상대방한테 펀치 드리블처럼 쾅 쳐놓고 상대가 다가오니까 어깨 딱 부딪혀가지고 자유투를 얻어내는 그 다음에 쉐이의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향기도 못하고 자기가 향기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무릎 잡으면서 약간 이런 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통쾌했던 또 그런 썰을 봐가지고 네. OKC에게 한번 졌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자유투 얘기를 브라운이 한 이후에 지금 자유투를 많이 뜯어내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씩 뜯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얘기는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서 이 보스턴 코너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보는 파이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자체로 보스턴이 얼마나 지금 올라왔나. 원래는 이번 시즌 쉬어가는 해라고 저희가 생각했지만 물론 이제 보스턴이 올 시즌 잘한 지는 꽤 됐지만 그래도 미리 보는 파이널에 지금 이름을 올릴 정도면 어쨌든 뭐 매번 한 얘기지만 보스턴의 파이널 진출 가능성 지금 디트로이트가 사실 9경기 정도 남기고 4경기 차라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동부에 아주 강한 우승 후보가 조금 비상에 걸렸으니 이거 정말 보스턴한테 정말 우승의 청신호가 진짜 켜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좀 어떠세요? 맨날 했던 얘기긴 한데 일단 디트로이트는 지금 간파스타인 케이드 커닝햄이 다쳤기 때문에 일단 뭐 플레이오프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상적일지 이 기용이라는 게 사실은 낫는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빨간불이 켜졌고요. 보스턴은 오히려 테이텀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은 그 어떤 팀도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흉이라는 게 완치의 개념이 없는 질병이다 보니까 사실 선수 개인이 느끼기에 복귀해도 되겠다 싶으면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귀 시점을 못 잡는 게 아마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제일 뼈 아플 것 같고 보스턴이 제일 환상적인 건 역시
팀이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무너져도 팀 시스템이 빌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선수를 집어넣어도 자기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오늘 이번 시즌 스탯을 보면 5점 이상,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 시간을 부여받아서 5점 이상 넣었던 선수가 무려 11명이에요 로스터에. 그러니까 이 팀의 이제 공격적인 퍼포먼스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또 보여주는 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부지구 최강 중 하나인 또 LA 레이커스와 보스턴의 파이널로 저는 조심스럽게 클래식 파이널로 클래식으로 가야죠. 일단 전통으로 간다. 또 인기를 끌 때 확 끌어야 되니까. 이따가 그 최강팀 얘기 제가 이상한 댓글 하나 달려가지고 그 LA 레이커스 코너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스턴 얘기 다 하셨으면 넘어갈까요? 네. 어차피 보스턴도 4월 이후 5월에도 계속 얘기할 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부분에서 항상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가지고 조금 제가 타이트하게 좀 가면 네츠 얘기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 팀이 3월 들어서 부상자와 여러 가지 경기 이슈 때문에 모든 지표가 최하위권을 찍었습니다. 득점 최하위, 야투 성공 개수 3월 최하위, 야투율 최하위, 어시스트 최하위, 턴오버 최하위.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윤도 혹시 오늘도 져가지고 10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냥 뭐 이 팀은 이미 플레이오프 탈락 확정됐죠. 예, 할 얘기는 뭐 이게 끝이에요. 예. 느바뷰케 남자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시즌 아웃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2, 3주 후에 뭐 재검진을 한다고 하니 사실상 이제 빼주는 수순으로 들어간 거 보면 네츠는 이제 아무것도 볼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츠는 내년에도 기대가 있는 팀인가요? 내년 좀 내년은 낫겠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루키들이 괜찮았고요. 예. 또 드래프트를 받으면 좋은 선수 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루클린 네츠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팀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FA를 노리고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츠는 또 내년에 저희가 또 많이 주목하는 걸로 하고요. 샬롯 네츠 얘기로 넘어갈 건데 샬롯 네츠가 저희가 아마 위클리 리뷰 저번에 할 때도 상승세였던 팀이었어가지고 꽤 비중 있게 다뤘는데 지금도 또 5연승 달리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더 코멘트 하실 게 좀 있으실까요? 이 팀이 잘 하는 강점이 사실 체력이랑 되게 큰 부분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3점 슛이라든지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전술의 세밀한 세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이제 남아있지 않으면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요소들인데 마지막 후반기 막판까지 돼서도 이 장점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이번 시즌 샬럿이 확실히 지난 시즌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라멜로 볼에 관련해서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라멜로 볼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비를 열심히 한다.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확실히 내부적으로도 선수들끼리 좀 단단한 케미스트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은 샬롯 또 5연승인데 내용 자체가 좋아요. 마이애미, 올랜도, 멤피스, 세크라멘토, 뉴욕. 그러니까 강팀들도 많이 꺾었습니다. 뉴욕까지 잡은 게 의미가 크고요. 특히 이 팀이 무서운 게 그 최근 3년간 우승팀이 덴버, 보스턴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잖아요. 모두 다 20점 차로 이겼는데 이게 58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9년도에 시라큐스 내셔널스가 한 이후로 전년도 3번의 챔피언을 20점 차로 꺾은 최초의 팀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팀입니다. 특히 3점이 들어가면은 진짜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보는 것도 재밌고 도깨비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번에 저희가 샬롯 얘기할 때는 막 시인양 얘기하면서 그래도 쿠퍼 플레이가 받겠지라고 했거든요. 한 2주 전에는. 근데 또 2주 후에는 여론이 조금 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크니플이 많이 정배가 된 느낌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72경기 만에 250개의 3점 슛을 기록한 최연수 선수가 됐다고 제가 봤을 때 이 페이스면 커리 기록도 불가능이 그렇죠. 아닐 것 같아요. 무조건 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팀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형성이 되게 긍정적으로 있는 팀이에요. 하나 두 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던지는데 다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정확한 게 뭔가 전술적인 세팅이 완벽하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던지는데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3점 팀을 최근에 워리어스 말고 언제 봤지 싶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고 제가 봤을 때 압박을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팀이 특히나 라멜로 볼이 공을 받고 이제 하프코트를 전개할 때를 보면 상대방이 무조건 라멜로볼한테 달려들어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빅맨들이 스크린 간 다음에 압박이 덜하네 하면 라멜로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럿이 자체적으로 팀 세팅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라멜로 볼이 하프코트로 지금 공을 몰고 오면 크니플이 알아서 부지런히 빨빨빨빨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은 압박을 받는 그 반대편에 무조건 서 있으면 패스가 한두 번씩은 가고 그걸 무조건 크니플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막 엄청 특별한 전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샬럿의 공식처럼 굳어진 느낌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더 좋게 생각하는 거는 안 다치고 있다.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봤자 이런 농구를 할 때는 다치면 끝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라멜로 볼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되게 긍정적인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부상 병동이 샬럿의 이미지였는데 뭐 건강하니까 정말 잘하네요. 위원님 크니풀은 최근에 ESPN에서 그랬죠. 뭐 그 2위인 쿠퍼와는 상대 간질 정도로 2위로 확실하게 네, 거의 ESPN에서 못을 그렇게 가고 했죠. 근데 있는데 NBA 레더에서는 여전히 지금 쿠퍼 플레이가 1위고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쿠퍼 플레이가 최근 그래서 좀 힘을 내고 있어요. 네,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론이 좀 무서운데 지금 크니프를 지지하면 농자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잡혀가고 있고 대중적인 흐름에서는 그래도 플레이가 받아야지 이런 정도의 여론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기자들도 약간 헷갈리기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무서운 게 그 뉴욕에서 최근에 원정 경기를 했거든요. 네,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브랜든 밀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뉴욕 원정인데 샬럿 팬들이 더 응원 소리가 큰 거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이고 그 주목을 받는다면은 크니플도 역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신인왕 경쟁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농구를 잘 알면 플래그의 활약상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팀이 아니 지금 환경이라는 많은 게 있단 NBA 말이죠. 관계자들이 크니프를 뽑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환경이 주는 영향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샬럿은 물론 크니플 인정할 건 있죠. 전술적인 완성도와 이행도가 너무 좋아요. 제 생각보다 훨씬 너무 좋아요. 제가 시즌 초에 가장 완벽한 스타일의 보조 브랜들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사실 플레이만 따지고 3번 뛰어도 되고 2번 뛰어도 되고 진짜 너무 이행도가 좋은데 플래그는 동료들이 그런 시스템을 완성해줄 그런 역량이 안 돼요.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상모 돌리고 다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약간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뭐 샬럿을 틱톡 농구라고 하면서 정말 다 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팀 동료들이 좋아가지고 팀이 농담입니다. 당연히 쿠퍼 플래그 고생하는 거 알죠. 근데 이제 크니플도 사실은 그렇게 막 환경이 엄청 좋다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이 환경이 그거죠. 본인이 잘하는 것과 팀이 잘하는 환경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를 의미하는 거고 댈러스는 팀이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과 팀의 환경이 일치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크니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느낌이다. 약간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전 재산을 걸라고 하면 크니플입니까 플래그입니까? 크니플이죠. 뭐야? 돈 걸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크니플 가야 근데 원래 그렇게 걸어야 돼요. 배팅할 때 내가 정말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 반대로 걸어야 맞아요. 마음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생기니까. 샬럿 혹시 조금 더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 2주 전에도 하긴 했는데 이 팀도 플레이오프를 되게 오랜만에 제대로 밟게 되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자기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빅맨진의 약간 불안함 그리고 백코트 간의 연결성은 좋지만 빅맨이 한 명 빠졌을 때 이 팀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안 좋아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샬럿이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극복할지가 좀 좋은 봄농구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승세기 때문에 이 팀 지금 동부기 때문에요. 사실 거의 그 플레인 토너먼트 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고를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고 역동적이고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터진다 싶으면은 이 팀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프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5위 토론토부터 10위 마이애미까지 2경기 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직행권이 아직 두 팀이나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번 뽑아볼까요? 지금 5위가 토론토고 6위가 애틀랜타고 7위가 필라델피아, 8위가 샬럿, 9위가 올랜도, 10위가 마이애미인데 5위부터 10위까지 2경기 차입니다. 여기서 두 팀을 꼽으라고 하면 두 분은 어디를 좀 배팅하게 하시겠어요? 7, 8, 90에서 두 팀이잖아요. 5, 6이 두 팀을 5, 6에서 두 팀 꼬꾸라지는 팀을 고르는 건가요? 아니요. 5, 6이랑 지금 10위까지 차이가 거의 없어가지고 왜냐면 2경기 차로 지금 6팀 정도가 지금 경쟁 중이라 7팀이 경쟁이죠. 이건 샬럿 코너가 아니라 샬럿을 뭐 무조건 넣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 분 혹시 위원님 토론토가 일정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는 지금 맥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연습을 시작을 했었고 슈팅 던지는 게 그 지금 SNS 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필라델피아가 오히려 직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필라델피아. 폴 조지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악재 아닌가요? 돌아보. 제가 그만 혹시 모른다. 더 쉬어도 되지 않나 네. 싶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토론토는 지금 일정이 만만치 않아서 네, 토론토가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 샬롯 고르기 좀 어렵다. 저는 애틀랜타가 미끄러질 것 같아요. 미끄러지고. 왜냐하면 이게 팀 환경적으로 압박을 덜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압박을 강제했을 때 고꾸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애틀랜타가 좀 고꾸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시 올랜도는 어떤가? 올랜도 지금 방케로가 올해는 지금 분위기 엄청 안 좋죠? 엄청 안 좋죠? 근데 안 이 팀이 좋아요? 도깨비징이라 좋았다 안 좋다 좋았다 안 좋다 해서 전 이 팀 솔직히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딱 정확한 게 이길 때 올랜도를 보죠. 제가 봤을 때 NBA 파이널급 경기력을 보여줘요. 질 때 보죠. 와 탱킹 팀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 경기력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얘기만 들어보면 지금 직행에 지금 4팀에 올라가야 돼요. 지금 그러면 직행만 8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팀을 좀 추려 주셔야. 네. 전 직행 샬럿 토론토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랑 아마 좀 다른 결로 가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는 혹시 샬럿은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토론토? 저는 제 신념인데 플레이오프에 다가갈수록 그리고 봄농구에 가까워질수록 느린 템포로 확실한 공격을 하는 팀들이 많이 우세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샬럿과 토론토. 네. 위원님은 필라델피아와 나머지 한 팀을 꼽자면 마이애미는 힘들 것 같고요. 네. 토론토도 힘들 것 같고 필라델피아하고 저도 샬럿을 한번 밀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그 토론토나 이런 팀들은 순위 경쟁 팀들과 대결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거 진짜 동부는 끝까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10경기에서 9경기 정도씩 남았거든요. 이제 2게임 차면 이거 충분히 정말 흐름 한번 타면 이거 맞아요. 재밌겠네요. 동부지구 이 직행 싸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치고 안 다치고 뭐 일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건강 관리가 지금부터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제일 이름값은 뭔가 세 보이긴 한데 조지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섣불리 고르기가 조금 알겠습니다. 샬럿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시즌 말미까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시카고 불스 요것도 이제 이 팀도 시즌을 이제 종료를 했는데 혹시 시카고 불스 조금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근에 경질 가능성 높은 감독 3위가 빌리 도노반입니다. 드디어 이제 1위가 나오네요. 당 리버스, 2위가 자멜 모슬리, 3위가 빌리 도노반인데 그래서 빌리 도노반은 지금 대학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그래서 푸시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지금 여러 감독 후보를 노리고 있는데 NBA 쪽에서는 빌리 도노반 그리고 보스턴 현재 단장인 브래드 스티븐스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좋으시겠네요. 저는 괜찮다고 왜냐하면 UNC 출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빌리 도노반 와도 괜찮고 브래드 스티븐스 오면 너무 좋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연봉을 맞추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그래서 그들만 오케이 한다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이제 뭐 빈스 카터가 내가 감독하고 싶다 이렇게 약간 자신해서 나오면 오히려 빈스 카터보다는 최근 그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 제리 스테카우스 얘기가 나오긴 스테카우스. 했었어요. 코치 경험도 있으니까. 네 코치를 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시카고는 그러면 여전히 추운 걸로 추운 동네로 하고 대학- 성적으로 대학- 찍고 유일한 이슈가 대학 농구 선임 가능성인 건가요? 아니 빌리 도노반 감독에 대한 그 팬들의 원성이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네. 어찌됐든 시카고도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팀이긴 한데 이 팀은 또 내년에 어떤 식으로 또 전력을 추스릴지가 일단 궁금하긴 하지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혹시 이 팀은 지금 어떤 이슈가 조금 있나요, 두 분? 최근에 4연승을 달리다가 마감을 했어요. 마이애미에게 패하면서. 근데 이 팀은 4위는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고요. 뭐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4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부상이죠. 보니까 이 팀의 어떻게 보면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모블리, 앨런, 그리고 하든, 미첼 그리고 아마 웨이드 뭐 이 정도 아니면 타이슨 이 정도잖아요. 샘 미첼. 이들이 같이 뛴 경기가 단 한 경기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플레이오프들이 뛴다? 그럼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승 후보로 꼽았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좀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괜찮지 않나요, 클리블랜드? 이게 제가 클리블랜드 소식지에서 들었던 건데 클리블랜드 빅맨진들이 전부 다 출전 시간 제한이 다 걸려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빅맨진들은 전부 다 이제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고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갈리는 게 누구냐? 결국에는 또 이제 털보 아저씨거든요. 지금 털보 아저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출전 시간이 30분대로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 출전 시간대가 다 30분대 후반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42분을 뛰었어요. 결국에는 하든의 부담을 덜고자 클리블랜드가 팀 시스템을 맞춰줄게 하면서 데려왔는데 결국에 남은 게 또 하든 혼자가 돼버린 약간 슬프고 아이러니한. 왜냐면 이렇게 되면 결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슬프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트브룩 하든 듀란트는 그 운명인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은 어디든지 많이 뛰고 본인들이 많은 걸 짊어지고 가는 그런 그 셋이 같이 떴다는 것도 참 꿈 같은 얘기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우승을 못했다는 것까지. 굉장히 옛날이긴 하죠. 그 빅3가. 알겠습니다. 하든 뭐 클리블랜드 좀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면 클리블랜드는 9경기 남았는데 원정 일정이 좀 많아요. 예,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상대 중에 괜찮은 팀은 지금 레이커스 그리고 원정에서는 애틀란타 이 정도 외에는 해볼만 합니다. 예, 마이애미와 홈 경기 있고 뭐 유타, 골든스테이트 지금 거의 포기한 팀이잖아요. 인디애나, 멤피스 이런 팀들 워싱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팀 뭐 굳이 저는 무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리 안 하고 4위 딱 지키고 플레이오프 데뷔했으면 좋겠다. 마법의 단어예요, 진짜. 이런 팀들 들어가면 뭔가 상대가 되게 이러면 약해져 보이는 마이애미 이런 팀들 하면 갑자기 마이애미가 세크라멘토가 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정도로. 근데 4위를 하면 좋은 게 어쨌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막판까지 5위가 안 좋은 건가 오히려 5위가 누가 될지를 잘 모르니까 뭐 사실 상관없나? 어차피 나중에 결정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체급의 팀은 사실 상대라기보다 자기 컨디션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봄 농구에 맞춰서 완전체 클리블랜드가 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오랜만에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긴 한데 보스턴과 클리블랜드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맞붙게 되면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한창 전성기일 때 보스턴 클리블랜드 정말 뭐 지긋지긋하게 붙었었잖아요. 다 때려 부시고 다녔죠. 그 어떤 게 재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 또 재미난 여담이 하든이랑 엠비드랑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다고. 뭐 인사인지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든이랑 엠비드가 이제 그 모종의 사건 이후로 트레이드되고 이런 사건 이후로 이제 서로 틀어졌죠. 소위 말하는 쌩까는 관계였다가 이번에 엠비드가 되게 성격적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드는 약간 다 쌩까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친구고 아니 뭐 됐어 나 연락 안 하지 뭐 약간 그렇게 선을 빨리 긋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엠비드가 참 성격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난 하든 형을 너무 좋아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근데 제가 보는 이별 당했어. 네. 일방적으로 잠수 맞아요. 이별 당해가지고. 맞아요. 딱 그런 느낌. 그 환승 이별보다 잠수 이별이 더 안 좋은 거 알죠? 아닌가? 이건 개인차인가? 왜냐면 잠수 이별은 걱정되잖아. 어떤 상황일지. 잠수 이별이 안 그죠? 좋다고 생각해요. 하든한테 잠수 이별 당해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뭐 넘어갈까요, 클리블랜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댈러스 매버릭스네요. 댈러스 매버릭스 뭐 쿠퍼 플래그 외에 뭐 할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댈러스 매버릭스 좀 어떤가 없으세요? 딱히 없습니다. 왜 쿠퍼 플래그 자랑 좀 더 하시지 왜? 쿠퍼 플래그 돌아와서 그래도 더 뭐 최근에 20점 이상씩 계속 넣어주고 있고 뭐 플레이오프는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탈락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 팀은 지금 쿠퍼 플레이가 밀어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팀이 그러면 왜냐면 신인왕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말을 아끼세요? 왜 이렇게 슬퍼져가지고? 왜냐하면 댈러스의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반면에 크니플은 지금 관심도가 올라갔잖아요. 5위까지 싸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만약 5위를 한다 그러면 누가 쿠퍼 플래그를 뽑겠습니까? 왜 이렇게 슬퍼요? 아니 네. 좀 좋게 마무리합시다. 댈러스 편. 네, 뭐 희망을 뭘 보겠어요? 아니 쿠퍼 플래그 자체가 플레이가 희망이죠. 리그 최고의 희망인데 근데 그렇게 슬플 것도 없잖아요. 이제 아닌가? 그렇게 슬플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내용 연결을 많이 봐가지고 사실 드릴 말씀이 크게 없어요. 네. 쿠퍼 플래그 2028 올림픽 때 빨리 보고 싶네요. LA 올림픽 때 2028년이 맞죠? 네. 앞으로 2년 후인데 와 원속 아마 크니플도 같이 뽑히지 않을까요? 미국 국대. 지금 정도의 슈팅이면은 슈터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뽑아야죠. NBA는 듀크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이 정도면? 또 누가 있는데요, 듀크? 뭐 듀크에 아까 저희 위원님 같이 경기도 봤지만 데이텀? 부저도 있고. 데이텀? 부저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데이텀도 있고. 데이텀. 아닌가요? 지금 녹스 캐롤라이나보다는 듀크가 듀크가 출신 갈 사람이 없죠. 두 분 다 슬픈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덴버 너게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최근에 어떤 좀 이슈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팀도 크게 아니, 크게 왜 이슈가 이렇게 있지는 슬퍼? 않아요. 댈러스 얘기했다고 갑자기 목이 메이네. 목도 베이고. 엄청 큰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팀도 이제 완전체 모습을 슬슬 보여줄 때가 됐어요. 사실 이 팀이 시즌 내내 정규 시즌 내내 부상이랑 싸웠던 팀이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상대 상성이 중요하기보다 봄 농구를 앞두고 완전체 덴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최근 뭐. 이게 4연승 중이고요. 특히 이 팀이 지금 기대가 되는 게 부상자들이 다 돌아왔어요. 페이튼 왓슨 왔고 뭐 고든도 오랫동안 뛰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캠 존슨이 살아났습니다. 캠 존슨이 9경기에서 15.4득점, 3.3리바운드, 2.4어시스트에 3점 슛 성공률이 52.1%, 이 필드 골 성공률이 72.3%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캠 존슨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팀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최근 9경기에서 7승 2패고 127.8점을 넣고 있어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넷 레이팅도 9.7.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위인 레이커스와 1.5경기 차예요. 그러니까 3위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지 않을까요? 레이커스라는 벽을 네, 넘기에는. 근데 어려울 것 같은 게 지금 강팀과의 대결이 남아 있어요. 샌안토니오가 2번 남아 있거든요. 네. OKC와도 남아 있고. 근데 샌안토니오하고 OKC와 붙어 보면은 이 팀이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에서 하겠구나 하는 견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키치는 근데 요키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키치는 근데 진짜 여전히 압도적인 퍼포먼스 아닙니까? 진짜 개인 스탯적인 부분에서. 트리플 더블이면 거의 20을 거의 할 말도 안 기세예요. 되네. 네. 네. 이게 볼 때마다 놀라운 건 사실 웬비여야 되는데 웬비는 뭔가 적응됐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할 것 같다. 근데 요키치는 보면 볼수록 아직도 참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한 수 위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는 느낌. 그래서 좀 보면서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얼마 전에 20, 19 했죠. 근데 그 경기에서 또 머레이가 53득점 넣고 막 이러니까 이 팀도 무섭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덴버를 볼 때마다 참 아쉬운 건 수비가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많이 망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 한 번도 월별 디펜시브 레이팅에서 순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격에서 퍼포먼스야 워낙 요키치, 머레이가 미쳐 날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페이튼 왓슨, 에런 고든 혹은 다른 선수들이 보여줘야 될 건 저는 결국에 두 선수가 공격을 맡는다면 나머지 선수들이 좀 수비 조직적으로 완성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덴버 수비 보면 투맨 게임 할 때든 속공이든 정신없이 얻어맞거든요. 이게 아마 플레이오프에서는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좀 강팀들 상대로. 공격으로 맞불을 놓는 전략 말고는 이번 시즌 덴버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3월 평균 득점이 리그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격력 때문에 넷 레이팅이 상쇄가 되는 거지. 사실 이 팀의 객관적인 디펜시브 레이팅 수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지금 사실 뭐 2위 도전 3위 도전도 3위 도전이지만 사실 6위와의 격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늘 말하는 거지만 6위로 나가든 3위로 나가든 요키치를 만나는 상대방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덴버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저희가 이제 앞부분 얘기를 했지만 커닝햄의 이탈이라는 정말 일어나선 안 될 악재를 만났는데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얘기했지만 뭐 그 얘기도 좋고 또 디트로이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젠킨스인가 이 선수가 그 커닝햄 빠지고 올라와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디트로이트는 최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용으로 빠진 커닝햄을 걱정하긴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팀의 강점은 커닝햄이랑 듀렌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커스태프라고 생각해요. 되게 명확하게 선수들에게 롤과 전술을 지시해주는 유형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구식이라고 욕을 먹어서 그렇지 저는 커닝햄 물론 빠진 거 크지만 다른 백코트 핸들러들이 여기를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정규 시즌만 넣고 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까지 충분히 디트로이트가 방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커닝햄을 그냥 정규시에 출장 안 시키더라도 1위가 저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9경기 4경기면은 4.5경기 차고 남은 상대가 뭐 인디애나, 미러키 이런 팀들은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위 수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커닝햄의 배터리 역할을 했던 선수고 커닝햄 빠졌을 때도 본인의 역할을 다 했던 선수기 때문에 지금 역할이 아예 새로운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커닝햄이 빠졌을 때 이 선수가 잘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젠키스 얘기하시는 네네. 이 선수 좀 아시는 정보가 있나요? 원래 저는 처음 들어본 선수여가지고
투웨이였다가 정식 정식 계약을 했죠. 그리고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이든 IDB를 보낸 거죠. 그만큼 올해 잘해주고 있었고 주전으로 올라와서도 얼마 전에도 24득점 넣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지는 않고요. 주전으로 이 선수가 뛰어서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쉽지는 않겠죠. 사실 커닝햄이 언젠가 돌아온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좋은 활약인 거지. 사실 이 선수를 가지고 플레이오프를 치른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네요. 야투 기복이 좀 심해요. 제 기준 많이 심한 편이거든요. 특히 공을 쥐고 있을 때 디시전이라고 하죠. 그 결정이 좀 저는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경기를 많이 안 뛰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전으로 아예 오랜 시간을 소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좀 두드러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선수도 커닝이 없는 기간에 한 단계 스텝업을 할 수 있다면 디트로이트는 더 무서운 팀이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핸들러는 약간 주축 선수가 한 3-4경기 빠져도 뭐 진짜 지리그에서 데리고 올라와도 어느 정도의 효율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인 것 그러다가 같기도 이제 해요. 이 선수의 습성이나 이런 게 파악이 돼서 수비가 바뀌면은 또 확 죽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올해 무조건 돌아와야죠. 올해 그거의 수혜를 얻었던 게 라이언 네마드라고. 네마드도 한 5경기 포스로는 돈치치 부럽지 않은 한간에는 돈치치가 아쉽지 않다라는 패널도 있었는데 5경기 만에 이제 어쨌든 브랜든 윌리엄스인가 같이 브랜든 맞죠. 맞아요. 브랜든 그 선수도 윌리엄스. 굉장히 좋은 올 시즌. 브랜든 윌리엄스는 표면적으로 좋은 선수입니다. 뭐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득점원이지 이 선수는 뭐 네. 경기 조립을 하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수는 슛이 없어요. 무조건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먼저인 선수이기 때문에 말시아라고 하죠. 말시아. 이렇게 봐가지고 다른 걸 안 보는 유형의 선수라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이 1라운드를 못 나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체급의 힘으로 1라운드에 어떤 팀이 올라오던 프린을 거치고 올라올 팔이기 때문에 그래도 1라운드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2라운드를 넘어서 대권까지 가려면 커닝햄은 타임라인이 보통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플레이오프 전에 올 수도 원래 있다. 2주 후에 재검이었는데 이게 기용이라는 건 알 수가 없죠. 이게 뭐 예전 사례로 봤을 때 2주 만에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주 만에 그 재검이 나오는 건데 폐가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뛸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커밍이 지금 61경기 뛰었거든요. 65경기 미달로 지금 맞아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올해 NBA 자리도 지금 하나가 또 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선수협회에서 그것 때문에 약간 클레임을 걸었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취지인데 까놓고 보니까 그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뭐 기용을 갖고 누가 이 선수를 매니지먼트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폐에 구멍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참 이 규정이라는 게 한번 정말 못 바꾼다는 게 저는 참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선수 왜냐면 이런 기록 하나로 그 선수 은퇴 이후의 커리어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이 선수의 전반적인 어떻게 자기 서사가 바뀔 수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딱 잘라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커닝햄 같은 선수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녹화일 기준 이틀 전에 이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니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막 부정적인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숨이 가쁠 정도로 진짜 몸싸움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기용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뛰는 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전에 뛸 수 있느냐는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커닝햄이 없는 디트는 저희가 아는 디트가 아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어떤 이제 커닝햄 없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또 커닝햄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버텨줄지가 남은 시즌의 관건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다음이 저희가 어떤 팀이죠? 디트로이트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군요. 이 팀이 마침내 10위가 됐습니다. 네, 이제 10위가 됐고 원래 그냥 프린 한 경기에서 도박을 노려보자 이런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끝났나 봐요. 요즘 저희가 시즌 초에인가 리뷰 같이 할 때도 회생 방안 같은 거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트레이드가 답이다 막 이랬는데 워리어스 결국 12위를 찾아갔는데 워리어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일단 모제스 무디가 빨리 맞네요. 돌아왔으면 네. 좋겠고요. 스테픈 커리가 다음 주 재검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경험해보지 못한 강한 통증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뭐 어떻게 아픈지를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체 쪽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큰 포인트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커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사람들이 드레이먼드 그린의 민낯을 이제 다 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커리가 있을 때야 그린이지. 원래도 그린이긴 했습니다만은 커리가 그러니까 즉 압박을 빨아주고
본인이 온전히 어시스트나 수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선수가 얼마나 효율이 처참한 선수가 되는지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골스 최근 2연승 중인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어차피 서부는 탈락 팀들이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플레인 토너먼트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리할 클린치가 이유가 돼가지고. 없는 거고요. 포르징기스가 돌아왔다라는 거 그나마 다행인 거죠. 게다가 잘하고 있어요. 15.9득점, 4.3 리바운드, 1.6 블락.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에게 필요했던 블락커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하지만 야투 감각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포르징기스가 인터뷰에서 이 팀의 그 릭 셀레브린이 이 고트다. 그 의료진. 정말 의료진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전에 관리를 엄청 못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걔도 좀 너무 빨리 말했어요 그거를.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최고라고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본인이 지금 몸이 좋으니까 약간 근데 건강한 포징이는 약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포르징기스가 골든스테이트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계약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이것도 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도장을. 예. 이 팀은 사실 올해보다 내년을 봐야죠. 나이 들어서 부상 입은 버틀러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무디가 다음 시즌에 어떻게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왔을 때, 그리고 커리도 100%인 상태로 왔을 때 이 그래 팀이 그린도 어떤 보내고 그쵸.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린 처분을 어떻게 할지가 워리어스가 진짜 골머리가 썩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골스 경기를 보죠. 그린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경기를 보다 보죠. 쟤 때문에 안 돌아가는 구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엔 워리어스의 선택의 몫이겠지만 그린 처분이 진짜 골머리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사실 그린을 더 많이 못 쓸 수밖에 없는 게 버틀러도 있고 어쨌든 포징도 있지만 산토스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출전 시간을 내년에는 더 챙겨줘야 될 텐데 그런 그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얼마 전에 커리어하이 득점 넣었잖아요, 산토스가. 그러니까 이게 늘 이 선수한테 아쉬운 건 역시나 다 좋은데 운동 능력이 진짜 아쉽다. 점프를 1cm 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발이 되게 성실한데 물리적인 높이가 안 돼서 자기보다 조금 더 운동 능력이 좋은 빅맨들한테 속절없이 털려요. 그래서 나름 운동 시간 안 좋지만 삼바 리듬이 있어가지고 예. 좀 독특한 리듬. 브라질 출신이어가지고 실제로 현지에서 그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진짜 좋은 선수가 아닌데 머리랑 이 성실한 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돌파할 때 머리랑 드리블 치는 그 공이 가장 거의 먼 똑같아요. 순수 중 하나인 네.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서도 공을 잘 끌고 나가는 게 상대방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워리어스가 딱 원하는 적절한 포워드 조각이죠. 일단 값이 싸고 그다음에 볼 적절하게 수를 볼 운반을 해줄 수 있고 핸들러 옆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득점 창출이 혼자 가능한.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운동 능력하고 패스를 뿌리는 시야 정도 요거만 장착이 되면 이 선수는 워리어스에서 혹은 다른 팀에서도 아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골스는 이제 애초부터 시즌 중반 넘어가 버틀러 아웃되면서부터 그냥 원코인 들고 그렇죠. 프린 또 한번 해보자 이거였는데 그 원코인 가지고 포트리랑 붙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골스의 이 전략이 그 옛날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되게 잘하던 말이 있어요. 시리즈에서 이제 마지막 엘리미네이션 게임으로 몰리면 야 우리 이제부터 토너먼트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맨날 바로 지고 이런 게 패턴이었는데 골스가 지금 딱 그런 거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원코인 들고 토너먼트로 가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커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아끼는 걸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이게 뛸게 할 거면 그래서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승하면 직행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 코비는 토너먼트도 안 뛰어보내가서 뭐 얘기. 아니 올림픽 했었죠. 올림픽. 그렇다고 뭐 컬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토너먼트에서 잘했던 것도 아니고 16강 갔었잖아요. 8강 갔었나? 네. 쉽지 않다라는 쉽지 않죠. 네. 내년을 골스 팬들은 아마 바랄 것 같습니다. 포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넘길 수 있지 않을 전혀 아닐까요? 근데 이것도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이 팀이 아니 근데 포트를 넘긴다고 해서 플레이오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올라가서 이제 클리퍼스나 이제 또 위에 누구 있죠? 피닉스 쉽지 않네요. 왜냐면 커리가 돌아와도 결국에는 저는 커리가 돌아온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팀도 톱니바퀴처럼 시스템이 돌아가야 사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커리를 중심으로 모든 게 살아나야 겨우 이제 우리가 1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커리 상태를 봤을 때 굳이 막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팀 시스템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2라운드 가야 되라는 마인드셋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팀 전체적으로도 다음 시즌 노려봐서 우승 도전하자 이게 제일 클 것 같지. 네. 알고 보니까 반전으로 디그린이 맨날 막 독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가야 돼. 약간 이러면서 약간.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할 것 같아요. 네. 워리어스는 어쨌든 전력이 내려온 지 꽤 됐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거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무디 부상 다들 보셨나요? 네. 아 저는 보면서 사실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무릎 연골 같은 게 위로 실제로 꽤 큰 부상이고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상은 제가 혼자 다치는 게 가장 맞아요. 크죠. 크죠. 네. 그러니까 제가 농구를 하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그렇게 다친 형을 본 적이 있어요. 운동 능력이 진짜 좋은 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중에 그분을 다시 다른 농구에서 봤는데 살이 전혀 안 쪘는데도 확실히 뛰는 게 달라지죠. 높이의 차원이 달라요. 예, 이게 약간 무디를 보면서 와 저 진짜 약간 보다가 제가 끄고 싶은 거 있죠. 너무 해가지고 그런 정도. 예전 폴 조지 부상당했던 급으로 네, 진짜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도 그거 보셨나요? 근데 혼자 다치면 진짜 큰 네. 부상이에요. 항상 보면은 뭐 부딪히고 이런 거보다 혼자 다쳤을 때가 큰 부상이라서 내년 돌아와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죠. 너무 큰 부상을 네, 오랜만에 네, 봐가지고 무디가 그래도 팀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성격이 좋았나 봐요. 근데 인정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어쨌든 쾌유를 빌면서 그 코트가 아무리 뜨거워도 이게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은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로켓츠 얘기를 해볼 건데 휴스턴 로켓츠도 참 잘할 것 같다가 하면서 계속 꼬꾸라지는 모양새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전력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지만 지금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순위는 아닌 것 같은데 휴스턴은 최근 2주 어떻게 좀 보셨어요, 두 분? 왜냐면 이 팀은 뭐 기대를 접었습니다 저는. 아. 지금 2연패인데요. 시카고 미네소타에게 패는데 미네소타에게 패한 게 되게 재밌었죠. 거의 다 진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13점 차를 앞서다가 연장에서 뒤집혔습니다. 이게 NBA 역사상 최다 점수차 플레이오프의 그 연장전에서 최다 점수차를 뒤집힌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빌 도노반 얘기할 때 경질 감독 후보 했는데 거기 5위가 우독합니다. 네.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제가 이번 시즌 보면서 가장 답답한 팀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즌 연장을 갔을 때 승률이 최악이에요. 1승 7패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타임에 갔을 때 1승 7패로 최악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4쿼터 관련된 지표들이 다 최악입니다. 듀란트가 있는 팀인데.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지 지역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는 4쿼터에 들고 나오는 전술이 뭐냐 그래서 다른 팀은 얘네를 대비해서 나오는데 얘네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깰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느낌이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지역 팬들이 진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도카 감독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감독이 과연 4쿼터에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들어요. 사실 센군이랑 듀란트가 처음 뛰는 거잖아요 올 시즌. 뭐 듀란트가 합류를 한 거기 때문에 두 선수 간의 시너지도 생각보다 별로죠.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작년 시즌의 휴스턴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두 선수의 활동 범위가 너무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난 시즌 돌이켜 보면 벤블릿이랑 제일런 그린은 어쨌든 백코트에서 패스를 받아서 움직이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보면 핸드오프를 센군이 아주 많이 했고 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득점 루트도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명확한 득점 루트의 공식이 계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핸드오프를 봤을 때 두 명이 동시적으로 코너로 내려가서 갑자기 넓은 1대1 공간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세팅을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둘이 주고받고 하다 1대1 주고받고 하다 1대1 이게 다니까 사실 팬분들이 성적이랑 별개로 그런 데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네. 공격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먹히는 거 그대로 먹히는데. 네. 듀란트가 있어서 지금 뭐 플레이 있는데 플레이오프 그 연장에서 약하다는 있는데 듀란트 때문에 진 경기 더 많아요. 자유투를 많이 놓치더라고요. 개막전도 오케이시가 2차전에서 패한 건 듀란트 때문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번에 미네소타전도 결국 자유투 놓쳐서 졌고요. 그리고 이 팀이 가장 역시 문제는 핸들러입니다. 핸들러가 없어서 그 센군이 몰고 오다가 8초 걸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역전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담스 두 명이 결국은 빠진 게 핵심이다. 공격 리바운드 핵심, 수비의 핵심인 아담스가 빠졌고 그리고 핸들러가 없다는 거. 벤블리의 결장이 결국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듀란트를 그렇게 남겨놓으면 안 됐었다가 제 포인트예요.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놓고 보면 1등이 타이리스 맥시, 2등이 휴스턴의 아멘 탐슨, 3등이 듀란트예요. 그러니까 순위권 5명인 선수 중에 가장 늙은 선수가 듀란트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팀들이 모르고 있지 않을 거고 승부처로 가면 갈수록 가장 나이가 들고 공격할 때 에너지를 많이 쏟는 자원들을 공략하는 건 어느 NBA 팀이나 똑같잖아요. 뭐 그게 듀란트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레이커스전에 졌을 때도 보면 듀란트한테 압박을 무지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휴스턴이 대응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게 냅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듀란트의 문제도 없진 않겠으나 근본적으로 휴스턴의 조정 시스템에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휴스턴 같은 팀은 좀 안 좋을 것 같은 게 위원님이 이제 포기하셨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모든 팀들이 정규 시즌 모드와 플레이오프 모드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휴스턴은 정규 시즌도 플레이오프 모드로 그냥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올라가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느낌. 벌써부터 약간 처절하게 연장도 뭐 물론 이게 수치를 체크해 본 건 아니지만 꽤 많이 간 팀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휴스턴이 어쨌든 여러모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시즌인데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더 있으신가요? 저는 만약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냉정히 말씀드리면 벤블릿이 돌아온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드를 이렇게 쓸 거면 벤블릿이 달라온다고 뭐가 달라지지?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에 가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리드 셰퍼드를 쓰긴 써요. 근데 어떻게 쓰면 캐치앤슈터처럼 써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고 분산시켜서 넘어오는 핸들러 역할로 기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저쪽에 수비 많이 가네? 반대쪽에 셰퍼드 넣어. 이런 식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저 역할을 벤블릿이 맡는다고 구조적으로 아주 큰 게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공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터프샷을 잘 넣잖아요, 벤블릿이. 그건 있죠. 예, 도움 되겠죠. 네, 좀. 어쨌든 휴스턴도 다시 내년에 뭐 우도카 감독이 잘릴지 안 잘릴지 당연히 안 잘리겠지만 벌써 뭐 잘리진 않겠지만 경질이 된다면. 경질이 안 되더라도 한번 이제 벤블릿 가지고 또 듀란트 2년 계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만기이니까 내년에 모든 거를 불살라서 커리의 마지막과 듀란트의 마지막이 프린터에서 맞붙는 그림으로 한번. 그것도 서사가 괜찮지 않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또 늙을 테니까. 저랑 동갑들이거든요, 커리.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이래가지고 그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아무리 관리를 많이 해도. 근데 사실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듀란트를 많은 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쓰던 이유는 그 확실한 실력 때문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실력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사실 듀란트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예전만큼의 그 가치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휴스턴 로켓츠 얘기는 넘어가고요. 인디애나 페이서스도 저희가 어쨌든 한참 전에 시즌을 여기 개막하기도 전부터 시즌을 포기한 팀이기 때문에 좀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전 다음 시즌 인디애나 강팀으로 생각합니다. 진짜로? 무조건. 네. 리칼라일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생긴 이번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할리버튼을 그래도 좋아해서 간간히 챙겨 보거든요. 물론 이번 시즌 할리버튼이 안 뛰고 있지만 인디애나 경기 볼 때마다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체급차 때문에 지는 거지 전술의 내용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즌 인디애나 아주 기대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의 패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오늘 LA 클리퍼스가 1쿼터에서 20점 가까이 앞섰거든요. 근데 결국 지더라고요. 그 클러치 가가지고. 보여요. 의도적으로 선수를 이렇게 빡 빼는 게 저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칼라일은 조금 유타 재즈의 위라디보다는 조금 더 베테랑이어서 티 안 나게 스무스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위라디는 좀 급해 보여가지고. 대놓고 빼는 내용이라.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인디애나. 네, 뭐 특별하게 할 얘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리버튼은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뭐 좀 근황이 훈련을 하고 있겠죠? 제가 이제? 인디애나 소식지에서 봤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팬과 구단은 할리버튼이 언제 돌아오든 뭐든지 기다려서 거의 막 할리버튼을 위한 도시처럼 느낄 정도로 할리버튼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데뷔가 거긴 아니었잖아요. 데뷔 세크라멘토에서 데뷔를 했다가 사보니스 대신 건너온 선수인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거기 지역 태생인 선수처럼 아주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사실 지난 시즌의 표면적인 주인공은 스가였지만 진주인공이라는 표현을 하면 할리버튼의 그 멋있는 진짜 퍼포먼스 그게 사실 진주인공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LA 두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 클리퍼스 얘기를 좀 할 건데 LA 클리퍼스는 프린터를 넘어서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프린터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어떠세요, 좀 클리퍼스? 저는 근데 예상된 반등이었고 예상된 반등만큼 잘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이 팀 시즌 초에 14위권에서 올랐던 팀이에요. 근데 지금 8등까지 올라온 거면 저는 거의 기적과 같은 서사를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건
레너드가 생각보다 더 갈리고 있어서 사실 저는 막판에 되면 레너드를 그래도 관리해줄 줄 알았는데 레너드도 본인이 부상을 참고 뛰더라고요. 고통을 참고. 그래서 그런 퍼포밍을 보면 그래도 레너드랑 구단이랑 어느 정도 이제 좀 얘기가 된 상태로 저렇게 갈리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여기도 저는 완전체 클리퍼스가 어떤 형태로 뛰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갈랜드 레너드가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클리퍼스는 저는 아무도 만나기 좀 싫어할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프린터에서 가장 이름값이 있는 팀이니까. 네. 네. 제일 플레이오프 나갈 가능성이 높은 팀이 아닌가 싶어요. 예. 뭐 갤런드도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리더우저 부상 이후에 센터가 걱정이었는데 아이자이 잭슨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잘해요. 있습니다. 예. 8.4득점, 5.3 리바운드, 1.4 블락 해주면서 이 선수가 신장도 작고 몸도 크지 않거든요. 지금 92kg밖에 안 되더라고요. 프로필상으로. 근데 센터로 뛰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때는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굉장히 잘 키우려고 노력했던 선수이기도 한데 센터 얘기해 주셨으니까 브룩 로페즈가 회춘을 했는지 3점을 막 3-4개씩 넣고 막 리바운드 블럭도 많이 하고 잘해요. 리바운드 열심히 잡아주려고 하고 지금 마지막 그 친구도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러네요. 저희 동갑들이 굉장히 대세가 농구를 잘하네. 많아요. 아무튼 브룩 로페즈도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좀 저는 이렇게 친구로서 되게 감동을 좀 받는데 로페즈도 사실 커리어가 좀 잘 안 풀린 선수 중에 하나죠, 위원님. 옛날에 잘하지 않았나요? 로페즈는 메타가 바뀌면서 역시 변신한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원래 포스트업 잘하고 올스타에도 뽑히고 신장 좋고 이런 선수였는데 나중에 3점 슛 던지는 이런 선수가 됐고 거기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선수가 됐죠. 원래 대학 때는 3점을 안 던지던. 데뷔 초 때도 보면 브루클린에서 이 선수 공작 무조건 다 포스트업으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 메타에 따라서 약간 자기가 스스로 바뀐 케이스죠. 굉장히 재능이 좋은. 원래 예전에 뉴저지의 빅5 이렇게 할 때도 조 존슨, 뭐 데런 윌리엄스 이럴 때 센터를 브룩 로페즈가 봤었어요. 맞아요. 꽤 롱런을 어쨌든 이 선수도 하면서 잘했네요. 동생은 은퇴했죠, 로빈 로페즈. 네. 이 팀 볼 때마다 클리퍼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농구가 되게 정적인데 취사 선택해서 속공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팀이 지금 어시스트 리그 최하이고 그다음에 리바운드도 하위권인데 득점 야투율이 50.9%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팀이 느린 게 약점이야 이게 아니라 철저히 느릴 때는 다운템포 오펜스 기준으로 가고 레너드가 없는 구간이라거나 좀 빠르게 달려야 될 구간은 취사 선택해서 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면 페인트존 득점도 낮은 편이 아니니까 이 투 트랙이 과연 이제 좀 더 상위 레벨의 팀들에 가서도 봄농구에 먹힐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리퍼스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현 시점 뭐 리그 최강이라고 봐야 될 팀인데 LA 레이커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웃긴 얘기가 하나 알려드렸는데 누가 이러던가요? 왜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세요? LA 레이커스가 잘해서 뭐 기분이 나쁘신가? 바로 삭제해버리긴 했지만 레이커스 저 팬이라서 최대한 뭐 레이커스 얘기 안 하고 싶기도 하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루다 보면 이제 못하는 구간에 또 걸릴 때도 있고 잘하는 구간에 걸릴 때도 있는데 또 못할 때 저희가 레이커스 특집을 하는 바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LA 레이커스 9연승 달리다가 디트로이트에게 아쉽게 패한 다음에 인디애나 잡고 또 남은 경기가 뭐 브루클린, 워싱턴 뭐 이런 팀들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3위 수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일단 덴버와 1.5경기 차, 미네소타와 2경기 차라서 아직 모르지만은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3위 수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로 가면 정말 좋은 게 OKC를 안 만나니까 어찌됐든. 네. 이게 레이커스를 보면서 약간 반성을 했어요. 진짜 내가 르브론 제임스를 되게 고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진짜 볼 호그가 됐다고 나이를 먹어서 진짜 볼 호그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돈치치랑 리브스랑 같이 뛰는 르브론을 보면 진짜 데뷔한 지 20년이 넘는 선수가 저렇게 스타일에 맞게 동료들의 스타일에 맞게 몸을 바꿀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료들과의 페어링 수준이 너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뭐 가장 얘기를 해야 될 건 돈치치죠. 사실 개인사가 좀 있어서 지금 아내분이랑 분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양육권에 관련돼서 그런데 그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돈치치가 6경기 구간에서 평균 40점을 집어넣었습니다. 확실히 분노를 농구로 푸는 스타일이 아닌가. 이 일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거는 종아리 부상을 안고 이제 돌아왔던 오스틴 리브스가
봄 농구에 맞춰서 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쨌든 레이커스의 빅3가 서로 다른 이유로 각성을 지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봄 농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클러치에 일단 돈치치한테 말이 안 압박을 리브스가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게 리브스가 솔직히 클러치에는 돈치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짜. 실패하는 거를 본 맞아요. 적이 없고 르브론은 아예 이제 3옵션으로 본인이 약간 이제 모양새를 잡는 그림인데 리브스 생각보다 더 큰 선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얘기할 때는 3위 지키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원정에서 6연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상대도 만만치 않아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걸 5승 1패로 됐어요. 맞췄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위 수성 가능해졌다. 일단 근데 상대가 아쉬운 게 지금 OKC와 두 번 대결이 남아 있고 클리블랜드 뭐 이런 팀들과 남아 있는데 그 구간만 잘 버티면은 3위 수성 가능하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약체입니다. 저는 르브론 제임스의 그런 변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확실히 핸들러 역할을 버리니까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NBA 기준 최고령자 현역이잖아요. 속공 득점이 리그 1등이에요. 아 진짜요? 리그 압도적인 1등이에요. 타이리스 맥시 야니스보다 많아요. 수치가 높아요. 저기 백코트를 안 해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없지 않겠죠? 뭐 백코드를 안 아, 한 것도 있지만 음. 그냥 무조건 달려 나가는 이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렸을 때 패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뛰는 걸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아주 옳게 된 변화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 선수는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위협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사실 오스틴 리브스는 공이 없으면 개인이 그렇게 막 엄청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사이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디 감독이 지휘하는 레이커스에는 아주 옳게 된 흐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약속일 거야 아마. 보면은 르브론뿐 아니라 뭐 라라비아라던가 뭐 하치무라도 아니면 그 앞쪽에 있으면 튀어나가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 돈치치가 잡았을 때는 그 패스가 무조건 나갈 맞아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은 아마 달리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게 3월 기준으로 리바운드 1등이 돈치치예요. 그러니까 에이튼도 얘가 공 잡을 것 같으면 리바운드 가담 안 하고 일단 바로 앞으로 달려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달려나가도 못 잡잖아요. 웨이트는 뭐 리바운드 박스아웃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이제 미식축구식 농구라고 하죠. 핸들러 한 명이 공을 잡았을 때 그 전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거 생각해 보면 옛날 그 웨스트브룩 있었을 때 OKC가 이거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이 공 잡으면 다른 선수들이 리바운드 참여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하프코트에서 바로 상대로 달려가는 이 농구를 진짜 잘했는데 그거 리뉴얼된 버전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농구는 예전 90년대 후반에 그 저기 현대 걸리버스인가 그 제키 존스가 제가 태어나기 전 시대로 제키 존스가 보여가지고. 계속 그냥 바로 뿌려주고 이조츠 트리오가 맥도웰까지. 네, 미네소타 시절 케빈 러브 아, 있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오픈 코트에서 르브론은 여전히 말도 안 돼요. 달려온다고 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음. 몸이 더 육중해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르브론이 몸을 날렸었잖아요. 근데 그 굳이 몸을 날려서 잡았어야 되는 공이었나 싶어가지고 약간 카메라를 확인하고 이걸 보고 갔다. 약간 굳이 다이빙까지 안 해도 공을 충분히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한 건 그 이후로 팀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장면 하나로 허즐 플레이어 대명사가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짤이 엄청 도는 거 아시죠? 르브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천장에 위에서 조명을 비춰주면서 딱 그림자지는 그러니까 허슬 장면. 제가 봤을 때 딱 각도 왜 본인은 뭐 천장에서 내려보는 시각이 있다면서요. 네, 카메라 있어요. 위치 빡 해놓고 딱 옛날에 릅동굴이라고 그 음짤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르브론 제임스. 근데 그거를 능가할 만한 그런 장면 나와. 제가 이거 레이커스 팬이니까 혹시 레이커스 팬들이 들으시면 그냥 너무 또 잘한다고만 하면 또 민망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는 진짜 최고의 가자미가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를 반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잘할 줄을 몰랐어요. 공이 없을 때 위력이 되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한 저의 오판이었지 않았나. 진짜 레이커스가 이거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물론 이제 더 강한 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경험이라는 건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레이커스가 한번 사고 한번 치면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한번 파이널에 갈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가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수비에 대한 약간 접근도 상당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어쨌든 르브론이랑 루카 돈치치는 여전히 활동량을 요구하는 수비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자원들이에요. 그리고 루카 돈치치는 특히 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얘는 판정이 마음에 안 들면 기본적으로 공수 다 안 움직이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디 박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손질시키고. 레딧 감독이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댈러스 농구를 좀 참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앞선 자원들에게 활동량을 좀 늘리고 안쪽에 있는 자원들에게 손질하는 횟수를 되게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루카 돈치치가 3월달 들어서 스틸 지표가 갑자기 급격하게 좋았어요. 거의 2개 이상씩 할 정도로.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댈러스 때 잘했던 그 패킹 디펜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갔을 때 자르는 거 이런 농구를 되게 많이 참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2K 할 때 S 버튼 누르면 스틸만 된다고. 돈치치는 거기 아무 자리에서 그냥 스틸 버튼만 눌러놓는 게 수비의 최적의 방법이다 하는데 진짜 손질을 기가 막히게 하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틸을 막 3-4개씩 찍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또 돈치치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돈치치가 24시간 내에 100득점을 기록한 아 맞아 그 맞아. 기록을 또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나름 기념비적인 득점 능력 하나만 그 1쿼터에 득점을 가장 많이 한 선수도 루카 돈치치예요. 돈치치라고 20득점 넘는 횟수라고 하나요? 그래서 10득점 이상을 20번 이상 했죠. 아 득점력 하나만큼은 진짜 역대 최고라고 해도 진짜 무서운 점이 돈치치가 득점하는 그 시퀀스를 보면 상대 수비가 중요하게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약점을 파고들어서 돌파한다던가 이런 느낌 아니라 그냥 내가 던져서 넣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수비 상관 안 하고 던져서 그게 좀 약간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뭔가 되게 느리고 육중하고 이제는 그 패턴이 파악될 만도 한데 전혀 뭐 상대방이 대어를 못하는 그 돈치치가 일반인하고 1대1 방송인하고 1대1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체감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공은 무릎에서 놓는데 상체는 가슴으로 범핑을 하니까 상대가 팔을 닿고 싶어 닿을 수가 없어요. 그 달게 그 가슴으로 붙인다고 나도 붙이면 무조건 파울 뜯으니까 이게 체감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사실 돈치치한테 붙는 수비수들은 리그 최고의 수비수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느릿느릿한 어떤 뭐 움직임으로 다 날려버리는 게 정말 보면서 정말 하늘은 왜 돈치치를 낳고 요키치를 낳았냐지만 그래도 참 돈치치도 요키치 못지않은 재능은 맞다라고 좀 얘기하고 그리고 돈치치를 낳고 레이커스로 보냈죠.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 뭐 왜냐면 혹시 추가적으로 레이커스 할 얘기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 르브론이 최근에 역대 최다 경기를 출전을 했고 앞으로 3승을 더 추가하면은 역대 최다승 선수가 된다고 해요. 카림 압둘자바의 1228승을 넘는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진짜 가능할 말이 것 안 같습니다. 정말 뭐 누적 기록하면은 르브론이다. 르브론. 이제 뭐 거의 모든 걸 다 갈아치는 것 같습니다. NBA 선수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왕은 기본적으로 한 왕국을 대표하는 왕일 수도 있지만 NBA 선수들을 티어로 이렇게 쫙 칼로 썰듯이 날아놓고 거기에 1등을 누구로 세울래 하면은 기록, 누적, 경기력 이걸 다 따졌을 때 저는 르브론이 압도적인 그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 되지 않을까. 고트는 르브론이다. 아니요. 아니죠. 오피셜하게 석준님은 고트가 르브론이라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 선수가 한 팀을 상징하는 그런 고트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운동 선수로서의 퍼포밍과 누적 기록을 봤을 때 과연 앞으로 미국 스포츠에서 이만한 어떤 아이콘을 찾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불멸의 기록을 요 시기에 세운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옛날로 내려가야지만 불멸의 기록들은 사실은 작성하기가 쉬운데 르브론 제임스는 불멸의 기록을 2026년에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만화 원피스를 보면 원피스 보세요. 저 중간에 보다가 다음 그 골드러저라는 사람이 이제 해적 왕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 고트가 된 건데 2인자였던 이제 흰수염이라는 캐릭터가 네, 있어요. 알아요. 근데 결국에 더 오래 골드러저보다 오래 그 해적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름은 흰수염으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르브론의 기록이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레이커스 참 잘 나갔지만 이 팀도 계속 봄에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스피드를 좀 내겠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 통과. 자모란트가 시즌을 접었습니다. 끝입니다. 늦게 접었네요 생각보다. 네. 원래 팔꿈치 부상이 있었는데 그 동료들한테 신발 사주고 이제 시즌 접었나 봐요. 빠르게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자모란트 델러스로 온다 그러면 환영합니까? 안 환영합니까? 하면 불지르겠습니다. 유니폼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마이애미 히트도 뭐 아데바요의 정말 불같았던 83득점 이후로 조금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든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7연승 달리면서 6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5연패하면서 8위로 떨어졌고요. 이 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저는 플레이오프 지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오히려 그 부상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퍼포먼스가 더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케즈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던데 그건 혹시 뭐 부상인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팀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모순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팀의 강점이 드라이브인데 뭐 히로가 있을 때도 보면은
히로가 있을 때는 드라이브가 안 살아요. 그리고 히로가 없을 땐 드라이브는 사는데 그때는 물리적인 득점의 분포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결하기 구조적으로 힘든 문제라서 마이애미가 이기는 팀들을 보면 그날 드라이브 잘 통하면 이겨요. 그 드라이브 안 통하면 집니다. 이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시즌 내 고치기 쉽지 않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팀이 전체를 갈아엎어야 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아마 좀 한계를 체험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애미는 그래도 나름 시즌 초에 핫하기도 했고 83득점이라는 기록도 남겼고 어쨌든 뭐 올 시즌 나름대로 그래도 족적을 남긴 그 시즌 보면 근데 되겠네요. 일정을 보니까 순위 경쟁한 팀과 많이 붙네요. 필라델피아, 토론토와 2번 붙고 애틀란타 이렇게 붙으니까 진짜 마이애미가 결국 어떻게 보면 키를 키가, 쥐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하이 드네요.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술과 팀 시스템을 바꾼 뒤에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팀들의 특징이 도깨비예요. 잘 할 때 자기 컨셉을 지키면 거의 우승팀 퍼포먼스를 내다가 이 팀은 탱킹 팀인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기복이 안 좋아질 대로 꺾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마이애미가 하느냐 그리고 마이애미가 누구에게 터질 거냐가 좀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럼 마이애미 투표는 코너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동부지구 순위 싸움의 핵이다. 킹메이커. 킹메이커지만 본인이 킹이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단순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네. 뭔가 좀 본인도 참전한 그런 또 느낌이네요.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예. 미러키 벅스도 사실 통과가 유력한 팀이긴 한데 미러키 벅스 좀 코멘트 하실 거 좀 최근에 있으세요? 캠 토마스를 내보냈습니다. 끝입니다. 2번 방출을 당했죠. 본인은 나는 30밀짜리 선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시즌 전에 인터뷰가 화제가 됐더라고요. 나는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면 잘할 수 있다 했는데 기회를 받고 본인이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됐죠. 왜냐면 아무리 미러키가 마음이 좋아도 쿠즈마가 이미 있는데 캠토까지 품기에는 너무 큰 출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나름 기대를 하고 캠토를 계속 긁어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판단해. 그러니까 페어링이 안 돼요. 진짜 경기를 보고 있죠. 혼자 딴 세상 농구를 하고 있는 선수라 그냥 기대하기 어렵죠. 캠 토마스는 사실 자기의 그릇에 비해서 내체 이제 기회의 땅에서 너무 많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딱 그런 이 느낌. 정도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생각에 듭니다. 내년에 B리그나 아니면 CBA에서 뛰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벌써 행선지가 정해졌나요? 혹시 KBL에 올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CBA에서는 그 빅맨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수비가 안 돼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러키가 지금 현재 순위가 끝이 났군요. 네. 10경기 연승을 해야 되는데 10경기도 안 남았고 이 확정됐습니다. 혹시 쿤보는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떻다고 뭐 인터뷰 같은 거 나왔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미러키가 우승한 다음에 구조적으로 계속 위닝팀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해왔잖아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게 진짜 몇 개 없어요. 터져나가는 샐러리, 이제 나가는 쿤보를 어떻게든 잘 만져줘야 되고 다른 선수들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왜 쿤보를 이번 시즌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게 냅뒀을까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래도 죽은 샐러리를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되고 네. 마일스 터너 데리고 왔는데 터너는 진짜 제일 못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참 구단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가늠이 안 돼요. 잘. 그래도 나름대로 릴라드를 파격적으로 그렇게 방출하고 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안 됐죠. 최악의 수가 된 네. 올 시즌은 미러키한테는 거의 빵점짜리. 그쵸. 고정 지출만 늘어나고 실소득이 없는. 차라리 이랬으면 그냥 그 쿤보를 그냥 팔았어도 네, 근데 물론 이제 오프시에도 팔았어야죠. 더 땡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빨리 팔았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피카치가 조금 낮았을 때 아니면 작년 정도 팔았으면 더 어땠을까? 네, 맞아요. 낫을까 싶죠. 그러니까 더 뜯어낼 수 있을 때 뜯어냈어야 되는데 얼마나 뜯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타이밍을 여러 번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쿤보 드라마로 어쨌든 계속 오프시즌에도 이름을 올릴 팀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지금 에이스인 앤트맨이 부상으로 꽤 많은 경기를 결장 중에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순위 싸움을 또 하고 있어서 네. 네. 근데 4승 1패고요. 지난 경기 역전승 거두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랜들이 일단 다시 살아났어요. 네. 지난 경기에서도 24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하면서 그동안 진짜 부진했었거든요. 네. 게다가 랜들이 또 수비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팀 수비는 안 되지만 1대1을 됐을 때 열심히 합니다. 네. 그게 좀 달라진 점이고 콜리가 어쩔 수 없이 주전으로 올라와서 지난 경기에서 6어시스트, 5리바운드 하면서 괜찮은 활약했고 일단 앤트맨이 들어오면 순위 싸움에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앤트맨이 없기 때문에 이 팀은 항상 보면은 약팀에게는 좀 잘 싸우지만 강팀에게 좀 약한 모습이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죠. 디빈첸조가 그래도 있다라는 게
이 선수가 롯데 아웃 때도 괜찮지만 또 롯데에 들어와서 주전으로 떠도 또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은 선수인 것 같아가지고 또 디펜스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참 이 팀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체급 차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는 정말 전형적인 팀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자기 아래 단계 팀 만나면 진짜 쥐잡듯이 패거든요. 자기 강점을 조금이라도 상쇄하는 팀을 만나면 갑자기 전혀 다른 팀이 되고 아 이런 거 보면서 하나 아쉬운 거는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하필 랜들이라는 거. 위원님도 그때 여기 연문근 기자 선배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랜들은 자기한테 공만 주면 할 건 다 해요. 나머지는 안 해서 그렇지. 참 이제 공이 올 기회가 된 거니까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이 나쁘지 않아요. 다 강팀들이 별로 없어요. 디트로이트 지금 구멍난 팀과 두 번 붙어야 되고 뭐 댈러스 댈러스 감초 역할 오늘 많이 하네요. 네. 이런 팀과 인디애나와 붙기 때문에 오. 네, 뭐 최강 뭐 팀들과 안 붙어요. 그래서 다행이지 않을까. 오, 휴스턴도 전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괜찮아요. 물론 일단 원정팀 경기가 많지만은 이 팀의 원정 경기의 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 순위도 지켜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정 승률이 20승 15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위치에 있는 팀들을 고려했을 때 덴버, 미네소타, 휴스턴, 피닉스 이렇게까지 좀 네 팀에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휴스턴이 미네소타보다 잔여 시즌 승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치고 돌아오는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될 텐데 미네소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최소 6위권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어떤 대진의 운이 송해서 3년 연속 컴파에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랜드는 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번엔 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계속 죽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한 선수다. 원래 대학 때는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 랜들이 막 목표표 거의 1위에도 올라가고 막. 그렇죠. 네, 랜들이 대학 때만 보더라도 뭐 제2의 그 잭 랜돌프 같은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왼손잡이에다가 뭐 덩치도 있고 패싱력도 좋아. 그랬는데 예. 사실 잘 저는 못 본 거죠. 별로 좋아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예. 이게 제가 늘 칼럼에도 썼던 건데 볼륨이 있는 선수지 효율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공수 양면에서 모두.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네 했는데 경기력을 딱 봤을 때 쟤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참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애매할 거예요. 랜드를 어떻게 기용해야 될지. 왜냐면 지난 시즌 랜드를 기용해서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지고 어떻게 하면 이긴다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문제에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파이브를 들고 나올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랜들이 참 웃긴 게 핸들링도 좋고 패스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하는데 쳐다보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야가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터널 비전인데 패스 가끔 하는 거 보면 왼손으로 잘 잘해요. 뿌려주거든요. 오픈 코트에서도 뿌려줄 때도. 근데 안 쳐다보는 게 제일 큰 문제지 않나. 노룩 패스를 좀 배우면 어떨까? 차라리. 그러면 더 난리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네소타는 굉장히 지금 또 잘하고 있는 팀이고 위원님 말을 빌리자면은 지금 잔여 스케줄이 가장 좋은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위 자리를 또 위협할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고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도 통과를 부르는 팀이긴 한데 안녕히 가시고요. 네. 펠리컨스 가장 최단 기간 리뷰로 끝낼까요? 11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요? 플레이오프 탈락은 확정됐지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레디가 다 되어 있는 네. 팀이다라고 했는데 11위를 얘기한. 알겠습니다. 네. 뉴올리언스 언제 한번 가가지고 맛있는 밥 한번 먹고 싶네요. 네. 저희 그 직관 갈 때 뉴올리언스도 코스에 넣어가지고 뉴올리언스가 살인 사건 2위. 아니 저희 뭐 범죄도시 찍으러 실종이 많이 되지 않나요? 뉴올리언스 실종. 총기 사건 많고 위험한 도시죠. 그러면은 뭐 저기 석준님이랑 위원님만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는 뉴올리언스를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진짜요? 한인들도 많이 있나요? 한인들 별로 없는데요. 근데 한인 식당도 있어요. 어떤 연유로 가게 되셨는지.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자매 학교였습니다. 네. 남매 학교는 어디셨어요? 남매 학교는 되게 많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진짜요? 그런 게 연결된 학교가 되게 많더라고요. 템플 대학교도 있고 뭐 좀 적어놔요 이런 개그 같은 거. 아니 이런 거 있을 때 면접 가서 써요. 면접 가서. 저희 영상에 누가 좌표 찍고 이거 드립 칠까 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나한테 그 정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 저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뉴욕 닉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닉스도 뭐 한결같이 그냥 똑같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미카엘 브리치스에 대한 약간 이 선수가 과연 1라픽을 그렇게 주고 내려올 선수였냐 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조시 하트가 좀 감싸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뉴욕은 지금 좀 어떤 상태인가요?
딱 여기도 보면 예상된 강팀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시즌 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팀이 잘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잘하면서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땐 저는 없을 거라 얘기했는데 딱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브런슨이 잘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에 대한 그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체력 문제도 좀 기인을 하겠죠. 어쨌든 이 선수가 공을 들고 오고 득점하는 것이 다 해결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거는 어찌됐든 평균 해결을 합니다. 자기 경기 안에서 그게 저는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미칼 브리지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미칼 브리지스가 지금 그런 물음표가 남는 선수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선수가 지금 브라운 감독 체제 지휘 아래서 수비를 하고 있는 활동량이나 반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퍼포먼스가 저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퍼포먼스가 다가 아니라 어쨌든 봄농구를 봐야 되잖아요. 봄농구에서 공수 양면에서 선수가 기능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뉴욕은 아주 문제없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없죠. 7연승 달리다가 패했는데요. 일정이 좋았습니다. 유타, 인디애나, 골든스테이트, 인디애나, 브루클린, 워싱턴, 뉴올리언스를 꺾고 7연승을 달렸었죠. 지금 제가 볼 땐 3위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클리블랜드와 2경기 차인데 3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카엘 브리지스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그 최다 출전 연속 기록이 그 AC 그린인가? 네. 1192경기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브리지스 계속 그 유지 중에 있지 않나요? 안 끊기고. 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요즘은 옛날 시대랑 다르니까 조금 쉬어가는 것도 사실은 나쁜 선택은 아닌데 조금이라도 나와서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더 그거 깨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게다가 미카 브리지스가 리그에서 가장 많이 뛰는 선수예요. 근데 언젠간 탈이 나서 못 깰 겁니다. 못 깰 가능성이 없고. 자부심은- 에이시랜도 근데 그 기록 깨려고 계속 뛴 거예요. 그냥 아마 레드커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깨려고 막 다쳤는데도 나오고 막 있었거든요. 예전에 MLB도 그렇잖아요. 칼리 캠 주니어도 다쳤는데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기록을 깨기 위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브리지스도 그런 적 있어요. 옛날에 2025년인가 한 5초 뛰고 나온 적 10초 뛰고 나온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록도 기록이지만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리고 거죠. 트레이드를 중간 한번 그 미드 시즌 트레이드 당했거든요. 그때도 요가 좀 꼬였는데 그냥 맞아요.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근상 이런 게 막 성실성에 척독을 했잖아요. 선수들도 오래 뛰어주고 자주 나와주면 당연히 좋은 건데 요즘은 약간은 굳이 이런 기록에 목을 맬 필요가 물론 뭐 본인의 어떤 가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군다나 많이 뛰는 또 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작년 시즌 보스턴을 꺾은 것도 뉴욕이었기 때문에 지금 2, 3위가 되면 보스턴 뉴욕이 어쨌든 플레이오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것도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다시 또 2경기 차로 압박을 해 놓은 상황인데 조금 바뀌었나요? 2경기 차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승률 자체는 똑같습니다. 58승 16패로 OKC가 1위, 55승 18패로 말씀해 주신 대로 2경기 반 차이로 지금 경기 샌안토니오가 2위인데 사실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안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원래 지금 정도 되면 OKC가 막 관리도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 이 여기까지 따라오준 팀이 있다라는 게 OKC의 시즌 플랜이 조금 꼬인 것 같다는 느낌. 오, 약간 피디님이 네. 확실히 농구를 되게 깊이 아, 있게 보신다는 게 제가 할 말을 똑같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짜죠. 네. 네. 어제도 OKC였죠. 어떻게 보세요? OKC가 못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승률 1위가 샌안토니오고요. 2위가 오클라호마 시티예요. 샌안토니오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막 그러겠잖아요. 이쯤 되면 떨어져야지 하는데도 올라온 느낌이라. 12연승을 달려다 패한 게 아까 말한 보스턴이고요. 지금 부상자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딜레마일 것 같아요. 이게 이 선수를 관리를 해줄 것이냐,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관리 못 해준 상황이라서 지금 순위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샌안토니오의 기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게다가 샌안토니오에게 우리가 많이 졌기 때문에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간 좀 물음표가 들 수 있는 건 그 2패를 했던 팀들이 다 리바운드를 잘 잡는 팀들이었어요. 디트로이트, 보스턴이었거든요. 둘 다 리바운드 사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진짜 답답한 경기를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더 페이스가 느려지고 리바운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플레이오프에 가서도 OKC가 지난 시즌만큼의 파괴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많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OKC가 완벽히 독주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서부지구에서 요 정도까지 스토리가 만들어진 게 조금 그래도 그 NBA를 조금 더 재밌게, 원래 OKC가 독주할 때 막 재미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재미없다는 얘기는 또 조금 들어가는 모양. 오히려 막 샌안토니오 응원하는 그렇죠. 팬들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도 들고요. 지난 시즌에만 하더라도 그 막 스몰 라인업도 많이 돌리고 이랬는데 올해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많이 다치면서 붕괴됐죠. 그런 카드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게 지난 시즌에는 취사 선택해서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전술을 들고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지아 조를 내보내든 제일런 윌리엄스를 내보내든 어떤 빅을 내보내든 구주에 맞춰서 시스템을 세팅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시즌에는 그런 여유로움이나 좀 운영 방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 리바운드를 잘 잡는 팀들에게 대응을 못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면 상대가 속공을 못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상대를 제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본인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역으로 상대한테 계속 털리기 시작해요. 리바운드를 허용하든 야투를 허용하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눈에 보여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과연 봄농구 때도 이런 모습을 노출할지가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OKC도 저희가 뭐 특집도 많이 했고, OKC는 뭐 저희가 예전에 기억하시기로는 그 오마카세 농구라고 했나? 그 막 저희가 막 그런 후보 선수들까지 막 조명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OKC가 지금 현 리그 최강인 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최강 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랜도 매직, 아까 저희가 뭐 잠깐 언급하기로는 지금 부침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그너도 슬슬 돌아올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반케로도 개인 스탯은 좀 잘 뽑아주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있나요? 올랜도 매직은? 늘 제가 이 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공을 쥐고 있는 선수와 백코트 페어링이 덜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수비가 잘 되고 난 뒤에 공격 세팅이 약간 막 던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저는 반케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적이 승률이 평범했던 것 치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 뭐가 문제냐면 경기력 안에서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에요. 모슬리 감독이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너무, 그러니까 선수를 교체하는 이런 타이밍이라던가, 제 기준입니다. 파울에 반응하는 거라던가 수비를 강조하는 팀이라서 그런지 다른 팀 감독들보다 다소 감정적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감정적으로 교체한다는 게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눈에 보이는 장면들 보고 바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이 약속된 게 아닌데 제 기준에서는 지금 벌써 교체를 한다고? 뭐 지금 이걸 한다고? 약간 이런 장면들이,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울적해 보이네. 오늘은 반이 좀 이렇게 근데 되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 이 신기하다. 감독이 파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KBL에서 뛰어서 그래. KBL에서 뛰어서 KBL 감독님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제 기준, 이거 다만 말씀드리면 제 기준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 고맙게 생각하죠. 네. 경기적인 내용이나 교체하는 타이밍이나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는 타이밍을 제가 쭉 봤을 때 너무, 그러니까 급격해요. 그러니까 뭔가 선수들끼리도 약간 약속이 안 된 느낌. 그래서 그 선택을 한 뒤에 팀이 잘 굴러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 뒤로 갑자기 무너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잘 적중할 때도 있지만 그런 선택들이 되게 좀 급격하게 좀 예상하지 못하게 나쁜 쪽으로 하는 감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은 혹시? 그때 5연승 달렸을 때 우리가 막 칭찬했잖아요. 벤케로 역할 줄이고 뭐 잘했다. 뭐 평균 그 공 가지고 있는 시간이 4.5분에서 4.2분으로 줄었다. 그리고 터치당 공 소유도 3.6에서 3.4로 줄었다. 했잖아요. 네. 6연패 기간 최근 6연패를 끊었고 7경기잖아요. 다 늘었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그 전보다. 네. 범인이 너무 쉽게 나와버려가지고 네. 5.8분 됐습니다. 네. 그리고 4.2초 됐습니다. 그럼 평균보다 훨씬 늘었어요. 훨씬 늘었네. 네. 범인이 얘라는 걸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6연패하고 연패 탈출한 7경기에서 올랜도가 경기 중 공 소유 시간이 21.2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5.8분, 그러니까 안 뛰고 있는 것까지 쳐서 27.3%를 벤케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공을 많이 쥐고 있는 거죠. 네. 이 사실 연계라는 게 서로 공을 주고 받아야 연계잖아요. 근데 반케로는 팀 시스템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공을 몰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인데 그 진입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다른 동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밖에서 보는 거 말고는 사실 뭘 하겠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탈리아 스타일인가? 점유율 농구. 말도 되게 막 수식어도 많고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이 연패 구간에도 보면 올랜도 어시스트 수치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술이 세팅돼서 실행되는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어쩐지 제가 판타지에 방큐를 데리고 있는데 얘가 왜 올 시즌 이렇게 스탯을 못 뽑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막 갑자기 황홀할 정도로 스탯을 막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을 좀 많이 만지면서 개인 스탯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방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바그너도 올 텐데 감독이 바뀌면은 뭔가 교통 정리를 해줘야죠. 예, 너 이렇게 공 많이 잡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전술적인 뭔가를 해줘야죠.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쿤보를 올랜도가 노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급부로 무조건 방케로가 갈 가겠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어가지고. 저는 확실한 거는 백코트 자원들에게 공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블랙이 됐든 베인이 됐든 다른 선수가 됐든 공을 주고 받으면서 세팅을 하는 게 시작점이 돼야 돼. 지금처럼 방케로가 물론 제일 좋은 득점하는 거 맞죠. 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술을 이행하기까지의 텀이 다른 동료들에게 뭔가를 할 걸 주거나 아니면 다 같이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거나 해야지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한계는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 시즌 애초에 기대치보다는 못한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 매직이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오프에서도 큰 반등의 어떤 기회는 잡지 못하지 않을까. 감독이 바뀌거나 더 큰 변화가 있어야 올랜도는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두 분이 해주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폴 조지가 돌아오는 게 뭐 악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돌아오면 사실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떠세요? 저는 맥시가 돌아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맥시가 일단 그 2주 후에 재검이었잖아요. 3주 후였잖아요. 3주가 원래는 거의 다 한달 정도 됐네. 걸린다 3월 했었어요. 9일이었으니까 거의 다음 주에 재검이고 지금 슈팅 연습을 하는 게 SNS에서 올라왔는데 잘 던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돌아오지 않을까. 게다가 이게 새끼 손가락 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지장을 주는 분이 아니지 않나 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묶고 뛰면 뛰죠. 게다가 맥시의 성향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선수는 뛸 가능성이 끝까지 높다. 뛰고. 예. 그래서 저는 맥시가 돌아와서 정상적으로만 한다면 직행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힘들 아주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두 분이 갈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맥시의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의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해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2라운드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긴 한데 이 닉널스를 약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선수 올랜도는 생각이 너무 많고 즉흥적인 느낌이라면 이 감독은 하나의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는 느낌? 약간 좀 다치고 내 스타일이 선수들에게 몸 상태나 플레이 스타일에 영향을 간다라고 하면 쿼터 중간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날 일어났어도 내가 너무 별로였나?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즌 말미까지 그냥 쭉 밀고 들어오니까 선수들이 안 나가고 배기겠습니까? 저는 돌아와도 똑같이 하다가 또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간호사인데 뭐 전혀 뭐 선수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죠. 신경을 하나도 안 쓰네요. 닉만 널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정도면 뛸만 하다는 자체 판단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엣지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크니플이랑 그 플레이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 최근에 진짜 막 40득점도 넣고 막 이 선수도 진짜 가려져서 그렇지. 갈리고 있죠 좀. 그러니까 갈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갈려도 되는 얼굴 같아요. 느낌이. 아니 지금 진짜 좀 잘 뛰게 생겼어 너무. 이 선수 워크에틱도 굉장히 좋고 성실하다고 알려져서 저는 이번 드래프트 결국은 성공작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쿠퍼 플렉트 결국 올라올 거고 하면은 이번 드래프트는 성공작이었다라고 평가받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보면 출전 시간에 비례하는 활약을 펼쳤던 친구가 자레드 맥케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OKC가 잘하고 있고 출전 시간에 정비례하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 지금 이렇게 갈리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4, 5년 차면 벌써 망가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출전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것도 문제인데 관리가 안 되는 유형의 출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감독이 막 빼주고 쉬기하고 빼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쭉 가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와, 저 싸움 쓰러지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엣지컴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원래 신인이면은 당연히 자기 공격 먼저 보잖아요. 근데 볼륨 뽑으면서도 이타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 성숙한 마인드가 좀 있는 선수여서 저 이번에 솔직히 많이 반했습니다. 엣지컴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맥시라는 파트너를 만난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 맥시라는 선수가 열심히 하는 선수고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형을 만났다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맥시가 형이군요. 그리고 환경도 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선수가 바하마인데 되게 힘든 지역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막 물 펌프로 펌프질에 전기가 들어오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농구를 가르쳐주는 은사님을 계속 따랐대요. 그 은사가 뭘 시키면 이게 내가 하는 길이지 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게 감독이 시키는 거에 불만이 없었냐, 뭐 출전식 왔다 갔다 하는 거 불만이 없었냐, 갑자기 늘어서 힘들지 않냐, 그들이 나에게 시키는 게 나에겐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외국 선수답지 않은 한국적인 순정적임이 좀 있는 선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제 마음속의 신인왕은 엣지컴인가요? 아니요, 크니플입니다. 너무 하지만 네. 엣지컴을 제가 많이 표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엣지컴을 뽑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코트 안팎으로 문제가 많은 팀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어쨌든 뛰어야 되는 건데 상당히 잘 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맥시가 와봐야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가 다 잊고 있긴 했는데 엔비드가 26일날 복귀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소식인데 어차피 또 쉴 거잖아요. 뭐 네. 돌아와서 좀 근황이 어땠나요? 35점 넣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활약이. 네, 확실히. 벤치에서 선수들 되게 독려하던데. 근데 잘 안 보컬- 됐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배력이 떨어진 리더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맥시를 거의 리더로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그게 되게 있거든요. 군대에서도 약간 내가 이제 약간 시류에서 비껴났다는 걸 느낄 때 그쵸, 되게 그쵸. 좀 더 오히려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 엠비드는 병장이겠죠. 엠병장. 폴 조지가 병장이고 엠비드 이제 상병인데 상병인데. 꺾이는 거고, 맥시가 1병으로 딱 치고 올라오면서 일 잘하는 이등병 데리고 지금 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부하를 갈고 있는 닉널스. 부사관은 좀 약간 가드 스타일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필라델피아는. 네, 알겠습니다. 피닉스 선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사실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도 이제 딜런 브룩스, 젤런 그린, 데빈 부커가 왔을 때 퍼포먼스를 좀 봐야지. 뭐 지금 퍼포먼스가 뭐 그렇게 고점이 높지도 않고 저점이 낮지도 않기 때문에 딱 이 상태로 플레이오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성합니다. 사실 피닉스 선즈가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7위를 정말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좀 대단하네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유럽권에서 이제 지도를 했던 감독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새로 치고 들어오는 감독들에 대해서 리스펙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조던 우츠라든지 이런 뭔가 좀 그동안 NBA에서 발자취가 없다가 갑자기 신입 혹은 유럽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성적을 내는 감독들이 진짜 대단한 인물들이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렇게 되면 NBA의 유럽화가 정말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유럽 감독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피닉스는 또 다음 주에 딜런 브룩스하고 마크 윌리엄스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또 올해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 될 테니까 무서울 것 같습니다. 풀 피닉스의 전력은 다음 주쯤 되면 아마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피닉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뭐 어부지리로 9위로 올라간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10위를 탈출했습니다. 포틀랜드가. 좀 어떠세요? 몇 가지가 이들의 미션을 완료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죠. 뭐 다 했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성공했다 느낄 것 같아요. 감독도 사실 없어졌고 이런데 지난해 바닥권에서 풀이내 나간다? 그러면 박수 쳐주지 않을까요? 포틀랜드 팬들은 만족할 것 같아요. 그 NBA 예전에 팀 토마스인가 쇼 메리언이 그 피닉스 선즈가 아쉽게 샌안토니오 스퍼한테 지고 나서 예전에 05년 농구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 팀은 끝까지 해낸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는 끝까지 했다 했는데 포틀랜드한테 지금 그 말을 쓰면 9위 정도 올라간 거면 최고로 잘한 게 잘했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과할 팀이 나왔네요. 세크라멘토 킹스. 안녕히 가시고요. 웨스트브룩도 이제 수납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수납을. 그래서 세크라멘토도 내년에 또 어떤 모습이 될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이 팀은 조금 얘기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인데요. 무시무시한 포스입니다, 진짜. 예전 세난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도 요즘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했고 지구 우승까지 확정을 했어요. 7연승 중이고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16승 2패. 당연히 승률 1위고요. 1월 이후 31승 9패. 승률 1위입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이 팀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오클라호마 시티보다 더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클라호마 시티 상대로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팀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특히 스테픈 캐슬 이 선수 정말 보물 같아요. 예. 이 선수는 3점량이 약하다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던지고요. 뭐 겁 없이 던지고 수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예. 다 젊잖아요 이 팀은. 그래서 정말 무서운 팀이 몇 년 동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젊다라는 표현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린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이렇게 어린데 벌써 대학생들 나이에 애들이 뛰고 있는 거예요. 감독도 어려요. 그러네요. 스퍼스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진출하는 플레이오프고 직행까지만 가도 대성공이다. 처음엔 약간 이런 평가가 좀 있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서부지가 워낙 두텁기 그렇죠. 때문에 예, 중간 정도 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2위까지 올라왔고 또 이 팀의 약점을 많이 꼽았던 게 윙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터 브라이언트가 들어와서 잘해주고 있어요. 수비 잘하고 높이 이 선수 운동 능력 원래 있었던 선수인데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점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될 것 같고 지금 또 식스맨상 후보에 강력하게 역시 켈든 존슨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팀 분위기가 좋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엄청 덧붙일 건 없는데 저는 이 팀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이 팀이 이기는 공식이 다른 팀이 따라할 수 없는 공식이라 더 무서워요. 예를 들면 수비에서도 저희가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돌파 보내 웬만냐마 있잖아 하고 보내고 철저하게 뒤를 믿고 앞에만 압박할 수 있는 팀이 NBA 몇 팀이나 있을까요? 저는 웬만냐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걸 전술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블락커가 있으면 블락커 끌어낸 다음에 그쵸. 돌파하면 되겠지 하는데 끌어내도 찍고. 들어와서 막아요. 얘는. 이걸 카피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뚫려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압박을 할 수 있는 팀이 몇 팀이나 있겠어요 NBA에. 위원님 지역방어 전문가시잖아요. 샌안토니 스퍼스는 지역방어 많이 쓰나요? 왜냐면 웬비 있으면 지역방 간혹 쓰긴 하는데요. 가운데 놓고 그냥 막 혼자 커버하라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웬비뿐 아니라 이 팀 전반적으로 수비력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일정 구간까지는 볼핸들러를 쫓아가다가 일정 구간에선 놔요. 보통 그게 코너 혹은 윙 지역 구간이거든요. 왜 그러냐? 어차피 거기로 들어가자 웬비 만나거든요. 쇼 코너나 미드레인지 들어가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수비수들이 더 이상 안 쫓아가도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누가 들어갔던지. 왜? 우리에게는 웬비 혹은 이제 코넷이 있으니까라고 신뢰를 하는 게 느껴지고 저는 텍사스랑 같은 지구 이제 휴스턴이 있잖아요. 우도카가 보고 반성해야 된다. 관리를 해줘도 저렇게 저는 재능은 휴스턴이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해줘도 2위 할 수 있다. 반성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웬비는 진짜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돼요. 제가 표현을 하기에는 이게 제도권 내에 있는 크랙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그런 돌연변이 같은 게 있으면 이 제도권을 벗어난 그쵸. 그 선수를 위한 모든 게 맞춰지는 그건데 이건 뭔가 그 시스템 안에 말도 안 되는 리그 최고의 크랙이 그냥 잘 섞여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웬비가 막 욕심을 내서 막 더 뛰고 싶다 막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팀은 이제 웬비를 플레이오프에서 보는 건 처음이니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진짜 그렇죠. 궁금하네요. 파울이 빡세고 템포가 느려지는 이제 환경에 주어졌을 때 샌안토니를 만나본 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게 제일 무섭죠 이 팀은. 제가 어리다고 하는데 베테랑들도 있어요. 있으니까. 바운스는 우승 경험도 있죠. 게다가 뭐 팍스도 플레이오프 나가봤죠 하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끌어준다면은 게다가 스테픈 캐슬은 대학농구 우승자예요. 그러니까 이 팀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NBA 진출한 선수에게 물어볼 때 파이널에 대한 부담감이 크냐, 파이널 4에 대한 부담감이 크냐면 다 파이널 4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파이널 4에서 주눅 안 들고 우승했던 선수니까 저는 잘 플레이오프에서 잘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웬바냐마도 사실은 뭐 2024 파리 올림픽 결승전까지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또 큰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그래도 꽤 미국 대표팀을 압박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요즘은 보통 1차 스탯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웬비 제 기록을 찾아보다가 지난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인 게 뭐 야투율 49%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자유투가 굉장히 88%를 던졌고 뭐 시즌 전체 자유투도 8할이 넘고 또 고무적인 게 어시스트 수치가 지금 4.3개 정도까지 올라왔고 블락이 5.7개입니다. 5.7개 지난주에. 이거 뭐 어시스트까지 겸비를 하면서도 자유투까지 넣으면서도 이런 수비 퍼포먼스는 진짜 이거 역대급 괴물이 진짜 등장한 게 아닌가. 팀 내에서 볼륨을 독점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웬비가. 왜냐면 이제 본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블락은 내 거기 때문에 그 찍는다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시스트까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막나요 진짜로. 못 막죠. 신기하네요. 네, 샌안토니 스퍼스는 어쨌든 또 계속 봄농구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토론토 랩터스.
사실 여기도 그렇게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팀은 안정권은 아닙니다. 순위권은 안정권이지만 향후 스케줄이나 지금 치고 올라오는 팀들을 봤을 때는 이 팀도 안심하고 지금 계속 플레이오프를 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안일하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토론토 의원님 혹시? 토론토는 역시 높이가 걱정이었는데요. 올해 그게 데이터로 나타난 게 뉴욕에게 4전 전패, 예, 보스턴에게 3전 전패. 상위권 팀들에게 약하고요. 그럼 또 비는 팀들에게 약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팀이 지금 속공 1위인데 페이스가 22위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누가 질문을 그때 아는 분이 했는데 따져 보면은 이 팀이 속공 외에는 다 느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야투 시도 자체도 낮고요. 야투를 허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속공 외에는 공격이 굉장히 느리다. 상대 수비도 많이 한다. 시간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높이가 낮다 보니까 공격하는 시간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20.3분. 상대가 공격을 더 많이 합니다. 48분 경기에서 보통 한 22분 정도를 우리가 소요를 하면 많이 한다고 보는데 20.3분 굉장히 낮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속공 외에는 전부 페이스가 느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페이스라는 게 우리가 페이스를 빨리 하더라도 페이스의 기록이 그 우리 포지션 더하기 상대 포지션에서 나누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페이스가 낮은 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공을 나갈지 하프 코트를 전개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팀이 있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팀들이 몇 팀이 있어요. 저는 토론토가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 팀도 결국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베럿 잉그램이 경기에서 터져주지 않으면 토론토가 그날 경기를 그르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저는 베럿 잉그램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가 토론토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팀은 리그에서 가장 미스매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앞선에서 가장 많이 미스매치를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저는 뭐 요 공식까지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토의 스포츠 기운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야구도 굉장히 잘하고 저희가 MLBQ에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올라가는 컨텐츠가 이제 개막해가지고 티어를 매겼거든요.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S티어로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토론토에 이렇게 할 때 토론토 농구도 또 같이 뭐 하키는 워낙 뭐 유명한 팀이 있겠죠. 토론토는 당연히. 예. 아니 근데 성적을 못 내고 있어요. 못 내고 있어요? 그럼 야구만 잘하고 있는 거군요. 메이플리프라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포츠의 도시로 또 토론토가 또 포지셔닝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토론토도 잘 전력을 만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팀이 거의 다 통과에 어울리는 팀이긴 한데 유타 재즈 혹시 벌금 잘 내시고요. 예, 지금 가끔 로스터를 보면은 전혀 모르는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름도 읽기도 어려워요. 유타 특히. 그 반도 있잖아요. 반도가 그런 선수 얘기할 때 저기 또 생성 선수 나왔다고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그 연락을 볼 때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 아니 이름 뭐 센사보 선수도 있고 뭐 센사 뭐 있어요. 콘차르인가 뭐 좀 콘차르. 뭐 이름이 다 어려. 유타는 일부러 그런 선수들만. 근데 콘차는 데려온 선수의 멤피스에서 그래요? 이름이 죄다 어려워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어려운 유타 재즈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올라간 게 유타 재즈 편이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워싱턴 위저즈. 여기도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지금 제가 읽었는데 워싱턴은 세거든요. 그 발음이 갑자기 위저즈 너무 약하니까 좀 예전에 블레츠라고 그 왜 없앴는데 그 총알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좀 웃긴 것 같아요. 워싱턴 데스크스 이런 거 데스크. 약간 책상, 약간 협상 느낌으로 약간 데스크. 일단 워싱턴은 미식 축구 팀도 원래 레드스킨스였는데 이름 바꿨다고 뭐 워싱턴 풋볼 팀이었다가 지금 또 이름 바꿨잖아요. 위저즈 너무 약한 것 같아. 마법을 지금 뭐 할 얘기가 너무 없어서 그래도 저기 석재님이 위저즈 하실 얘기 없으죠 위저즈. 네. 뭐 그 트레이 형이 부상당했다라는 거 다시 그게 기가 없죠 뭐 약간 거짓 부상 아닐까요? 네. 부상을 당했다고 안 당했다 하더라도 사실 시즌 일찍 접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캐피탈원 아레나가 경기장 개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음 시즌에 워싱턴이 뭔가 도박을 던지는 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AD 돌아오고 영도 풀 컨디션으로 뛸 수 있을 정말 죄송한데 네. AD는 돌아오는 게 확정인가요? 네. 모르죠. 너무 그 건강을 저희가 너무 담보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다음 시즌에 어쨌든 지금은 자본이 필요해서 자본이 있으려면 스타성이 있어야 돼서 두 선수를 묶어온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 시즌에 패키지로 묶어서 팀을 어떻게 꾸릴지는 다음 시즌 선택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뭐 안녕히 가시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30개 팀을 다 다루는 대장정의 녹화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프닝 이제 엔딩 할 때 그냥 사담하잖아요. 뭐 짧게 끝내셔도 됩니다. 그 KBL도 요즘 어쨌든 막바지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올 시즌 KBL 이게 플레이오프 앞두고 좀 하실 얘기 좀 있으신가요? KBL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즘. 저는 죄송하지만 KBL 많이 안 봤고요. 요즘은 3월에 아니라 3월 맞네.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예상 1위 선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캐메론 무저 하나 남아 있고, 예. 다 떨어졌네요. 예, 다반사도 다쳤어요. 데런 피터슨 떨어졌고, 디반사 떨어졌고, 예, 그리고 뭐 윌슨은 아예 1라운드에 떨어졌었고,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드들 A컵도 떨어졌고, 예, 지금 그 이름이 그래서 그래요. A컵, 예. B컵이었어야 돼. 네. 아무튼 이제 거의 이제 막 이제 16강 했죠? 이제 16강. 그렇죠. 16강 있고 이제 8강이 가려지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8강이 시작을 하죠. 위원님이 석주님이 이제 느바비크 공식 문어잖아요. 위원님이 그 문어 타이틀을 가져가시려면 올 시즌 NCAA 우승팀 한번 딱 예언. 지금 그거를 우리 그 세 명이서 그 네개 픽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꼴등입니다. 네, 주장훈이 2위고 정지혁이라고 듀크 팬이 다 듀크를 1위 우승 후보로 당연히 올라놨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저는 듀크는 올리지 않았고 반감이 하나는 코네티컷 하나는 미시간이라고 했는데 미시간과 코네티컷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코네티컷 경기하고 있을 텐데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피해. 전혀 예상으로 안 하고 아주 피하셨는데. 저는 우승팀으로 꼽은 게 그 팀이에요. 미시간. 그렇죠. 미시간 1순위였고 그다음에 코네티컷 꼽아놨습니다. 그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하더라도 문어 타이틀은 넘겨드리는 거. 그냥 지금 들어도 돼요, 사실. 그래도 저번에 저한테 뭐 녹화 들어가기 전에 책상 치시면서 앞으로 나를 문어라고 부르고. 제가. 농담이고 또 KBL 좋아하시니까 KBL도 요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KBL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릴 팀이 맞출 수 있어요. 소노죠. 고양 소노입니다. 맞아. 지금 후반기 페이스가 너무 미쳤더라고요. 좋아요. 너무. 그리고 제 기준 가장 지금 손창환 감독님의 지휘와 함께 전술적으로 완성이 돼가고 있다는 게 육안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역동적이고 재밌고 무엇보다 골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 KBL에 입문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고양 소노를 전 추천드립니다. 감독님이 욕 먹고 있다가 요즘 갑자기 떴어요. 근데 저는 욕 먹을 때도 이해가 안 됐던 게 현장 업무를 보시는 게 되게 오랜만인 거나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에게 전술적으로 그럼 초반에 뭘 기대했던 건지 지금 저는 굉장히 이게 예상된 수준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반에 욕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감독에 처음 앉으신 분한테 뭘 기대하는 거지라는 생각 저는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이정현, 캠바오, 나이트 이 세 선수가 조합을 찾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공수 안정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입문 고향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정현 선수 군대 가지 않나요? 대전 시즌. 지금 더 밀었어요. 그래요. 국가대표 그럼 입문할 만하네요. 밀었어요. 저는 군대 가서 입문하면은 다시 다 이탈하실까봐. 네. 만약에 지속되는 강팀을 좋아하신다. 그럼 LG를 보시면 되고. 그럼 처음 오시는 분이 삼성에 입문하고 싶다 이러면 본인 또 삼성 팬이시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재고를 한번 해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뭐 KBL을 입문하고 싶으면은 고양 소노를 응원하시고 NCAA를 또 응원하고 싶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팀들을 지켜보시고 NBA에 입문하고 싶으면 누바비큐 봐야죠. 누바비큐를 보는 누바비큐 걸로 봐야죠. 마무리. 그리고 대학농구도 개막을 했어요. 연세대는 지금 조동현 감독이 부임을 했고요. 울산. 고려대가 성균관대에게 대역전패를 당하는 개막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고대 탈락을 약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갑자기 고대가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연대 한번 까시고 바로 이렇게 약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네 4월은 사실 스포츠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모든 스포츠가 어쨌든 거의 다 중첩이 되는 4월이기 때문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스포츠 즐겨주시고 저희 느바비큐 컨텐츠도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네 오늘 길었던 위클리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